안녕하십니까. 많이 추우셨죠? 저기 식사하셨어요? 지난번에 강의 이 강사님 강의 오늘 두 번째이신 분한테 생각해보세요. 승우 씨 오늘 처음 오신 거. 네, 됐습니다. 소문 듣고 오셨어요? 제가 오늘 이제 주제는 행복을 부르는 자녀와의 소통법, 행복한 해피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강사님께서는 지금 현재 인터넷 생방송도 나가고 있죠? 이따가 주소 알려주실 거죠? 공짜로 볼 수 있는 거죠? 맞죠? 그리고 학력, 자격, 경력 없습니다. 저기 이따가 뭐 소개하시든지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강사님께서 소개하시든지 뭐 안 하셔도 되고 옆에 분들이 증명했으니까. 자, 다시 크게 박수 안 치면 한다면서 본인을 혼자 소개하셔야 좋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시면 너무 뻥을 많이 치셔가지고 제가 소개하고 나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수원에서 온 공기택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항상 등장은 연예인처럼 해야 돼요. 생긴 건 그렇게 생기지 않았어도. 아이를 교육하는 선생님이나 아이를 가르치는 엄마나 아빠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무엇을 할 때 확신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제가 가서 무슨 뭐 게임도 하고 막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애들이 그걸 따라해? 근데 제가 한번 따라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무 차이점이 없어요. 나는 믿어요. 내가 하면 따라할 거다. 나는 믿어. 부모님들한테 뭘 가르쳐주면 과연 애들이 할까요? 근데 제가 알려드린 거 하나 딱 있어요. 부모님이 하면 분명히 애들이 따라할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시작해라.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잘 가르치는 방법, 아이를 잘 키우는 방법, 그거는 먼저 내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학생들을 창의성 있게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해달라고 하면 학생들을 창의성 있게 키우기 위해서는 누가 먼저? 부모가 먼저 창의성 있게 바뀌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시대마다 유행어가 있어요. 10년 전쯤 유행어가 혹시 뭔지 아세요? 아예 학문이라는 이름으로까지 자리 잡았던 게 있어요. 성공학. 기억나시죠?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가 막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 서서히 성공이란 말이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성공의 대체 언어로 뭐예요? 행복이라는 말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근데 성공과 행복은 같을까요? 저는 질문을 늘 정답만 드려요. 왜냐하면 고민하지 마시라고. 같을까요? 같은 거예요. 행복과 성공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서 뭘 없애버려요? 행복을 없애버려요. 근데 정말 성공한 뒤에 행복이 없어지면 그게 성공일까요? 아니기 때문에 성공 이후에 우리는 무엇을 얻어야 되냐? 행복을 얻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행복을 향해서 달려가요. 그런데 행복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을 잘못하면 욕심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우리의 마음이 먼저 과연 무엇으로 달려갈 건가? 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시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거울 아시죠? 거울은 거울을 보는 거예요? 거울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거예요. 오늘 제 강의를 통해서 누굴 봐야 된다고요? 네, 제 강의를 통해서 저를 보시면 이상하게 생겼어. 너는 나와가지고 키는 뭐 좁다마는 게 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겠어? 라고 저를 비판하시게 되고 얻어가실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항상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는 그런 습관들을 들인다면 오늘도 뭐 좋은 결과가 저를 통해서가 아니라 어머니들 여기 앉아 계신 어머니들 마음속을 뒤지면 그 안에서 좋은 게 나와요. 실제로 그 안에서 다 좋은 게 나와요. 그 얘기들을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볼 겁니다. 오늘 하기 전에 어쨌든 지난번에 오셨던 분들도 계시고 안 오셨던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복습 차원에 잠깐 이 얘기는 해야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그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로 이어질 테니까요. 먼저 혁신학교에서 부모님들은 어떻게 아이들을 키워야만 과연 행복하게 키울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들을 지난번에 했어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요. 움직여라.
시대를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 시대. 21세기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그랬죠? 21세기 시대. 새로운 법칙이 생겼다고 그랬죠. 그죠? E 이퀄 MC 잖습니다.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E는 에너지고 M은 질량이고 C는 빛의 가속도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21세기 새로운 시대에 우리 아이들을 정말 창의적으로 키우려면 어떤 공식으로 만들어지냐면 E는 뭐라고 그랬죠? 열정, 창의성이에요. 열정과 창의성 있는 아이들이 21세기 성공하는 거예요. 학벌 아니에요. 학교 아니에요. 열정과 창의성이 있는 아이들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했냐면 MC, 여기서 C가 뭐였었죠? 커넥션이었어요. 커넥션. 연결해라. 뭔가와 연결돼 있지 않으면 절대 우리 아이들은 성장할 수 없다. 연결될 수 있는 고리는 많이 만들어져 있다고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M이 뭐였죠? 자, 그 공식을 여기다 지금 말씀드렸어요. 열정과 창의는 커넥션, 연결. 뭐 때문에 돼 있다고 했죠?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이런 것들은 우리들에게 연결 고리를 만들어 놨어요, 이미. 아이들은 이 연결 고리 속에 접속만 하면 돼요. 근데 접속한다고 해도 성공하지 못한다. 왜? 뭐가 없으면. 뭐요? 나만의 것.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우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나만의 것이라고 해서 나 혼자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포함한 누구? 우리 속에서 인정될 수 있는 나를 만들어내는 것이 진정한 창의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렸어요? 정말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데 이 시대를 모르고 그냥 내가 살았던 시대의 방법으로 그냥 아이들을 가르치면 그게 과연 옳은 것일까? 절대 옳지 않다는 거죠. 절대 아니라는 거죠. 가끔씩 그런 얘기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엄마가 너한테 나쁜 거 시키겠니? 시킨다니까요. 엄마가 너한테 잘못되라고 얘기하겠니?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누구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요, 다이어트를 하려고 결심한 지 3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사람들이 좋은 다이어트법을 얘기해줘요. 고기만 먹어라. 야채만 먹어라. 또 뭐만 먹어라. 그래가지고 여러 번 노력했는데 안 되길래 저 혼자 나름대로 방법을 저녁은 적게 먹어야지. 저녁은 야채로만 먹어야지. 그래서 야채를 달라고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그랬더니 수북이 야채를 싸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소스에다 듬뿍 찍어서 먹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집사람이 계란 하나 정도는 괜찮을 거야. 계란 한 쪽. 그러니 빵 한 쪽도 먹어야지 되지 않겠어? 빵 한 쪽. 이 형은 빵 먹는데 그냥 먹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땅콩 버터를 좀 발라서 저는 저녁을 안 먹는다고 생각하면서 먹었어요. 그러면서 다이어트 한다고 생각했죠. 야채 먹었죠. 많이지만 소스에 찍어서 빵 먹었잖아요. 밥도 안 먹고 땅콩잼 발라가지고. 그런데 배가 안 줄어들어요. 계속 배가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서 인터넷 검색했더니 땅콩잼이 소스가 밥 한 끼보다 훨씬 더 많은 칼로리를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아하, 내가 잘못했구나. 그런데 문제는 내가 잘못을 깨달아서도 배는 나오더라고요. 내가 얘기했어요. 야, 이게 난 모르고 한 거야. 모르고 한 다이어트인데 왜 배가 나오는 거야? 아니요. 내가 아무리 모르고 했어도 배는 나오는 거예요. 자식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난 잘 모르고 하지만 너를 위한 열정 때문에 한 거야 라고 했는데 잘 모르고 해서 애를 망칠 수가 있어요. 망쳐놓고 난 다음에 내가 모르고 그런 거야 라고 핑계를 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알아야 해요. 뭘요? 21세기 시대. 여기는 국영수, 사화, 학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커넥션의 시대이고 커넥션 할 수 있는 미우이가 있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시대라는 걸 인정하셔야 되고 아이들을 이제 그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바라보셔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머니들은 미우이는 역시 국영수일 거야. 역시 언수회일 거야. 라고 이 고집을 못 버린다는 거죠. 왜?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그렇다고 얘기 말씀드렸어요. 그죠? 저도 버리지 못한다고. 근데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버리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뭘 키워줘야 된다고요? 셀프 리더십 또는 창의성을 키워줘야 한다고요. 국영수가 아니에요. 국영수여도 돼요. 국영수가 아니라 그걸 부정하자는 얘기 아니라 국영수여도 돼요. 그걸 잘하는 아이들이면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키워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걸 못하는 아이들에게 뭘? 창의성, 셀프 리더십 이걸 키워줘야 되는데 무슨 얘기였어요? 창의성을 어떻게 키운다고 했죠? 지난번에 읽었던 거예요. 같이 시작. 창의성, 육성을 위한 자기주도적 행동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하다. 분명히 말씀드렸고 이 자기 주도적 행동 능력은 셀프 디렉티드 러닝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자기 주도 학습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자기 주도 학습은 애들 자기만 해요. 먼저 공부하고 시켜보십시오. 저는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니까 알잖아요. 저녁 6시부터 밤 11시까지 애들을 자기 주도 학습 시키면 계속 자기만 해요. 정말이에요. 많은 시간 동안 자고 있어요. 이런 것들로 과연 아이들을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 아니요. 시작부터 잘못된 거 자기주도 학습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지난번에 못 오셨던 분들도 아셔야 되고 오셨던 분들도 이건 다시 한번 체크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강의 시작 전에 반복 차원에서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기주도 학습, 자기조절 행동 능력이라는 건 행동, 무슨 행동, 학습하는 행동을 스스로 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꼭 국영수가 아니어도 된다고요. 그 어떤 행동인지 자기가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건데 그 행동을 하려면 먼저 뭘 해야 되느냐면 인지 행동이 필요한 거예요. 인지. 받아들여야 돼요. 뭔가를 받아들여서 내 거로 만들 수 있는 인지 행동이 필요한데 그 인지 행동은 4가지로 나눠진다고 했죠. 첫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experience, 경험이라고. 경험. 경험은 그런데 시각, 청각, 미각, 후각, 감각 5가지가 있어요. 오감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경험은 오감으로 하는 건데 우리는 주로 경험을 공부하는 행동이라고 해서 어느 쪽만 시각과 청각만 활용한 공부법을 이야기해요. 절대 아니라는 거죠. 아이들은 시각과 청각 외에도 미각과 후각과 촉각을 통해서 공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줘야 돼요. 놀이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히려 이런 놀이 문화가 발달할수록 아이들은 우뇌가 작용을 많이 해요. 또 시각과 청각 쪽을 많이 자극할수록 좌뇌가 많이 발달해요. 이 2가지가 같이 되면 전뇌학습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뇌학습이 일어났을 때 공부는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린 계속해서 좌뇌학습 어떤 거예요? 주입식으로 시각과 청각만 강조하고 있거든요. 보세요. 학교에서 초등학교는 좀 나아요. 그래도 그나마 초등학교에서는 움직이는 게 많아요. 근데 조금 이따 중학교 가보십시오. 움직이는 거 없어요. 그냥 꼭꼭 붙여 앉혀놓고 네모난 교실에 네모난 줄을 맞춰놓고 책상 줄 쫙쫙쫙쫙쫙 맞춰놓고 그 안에서 애들한테 아무 얘기도 안 시키고 창의적으로 생각하라고 해요. 지난번과 오늘 제 강의 시작이 달라요. 지금 경험해 보시라고요. 지난번에 제 강의할 때는 뭐부터 시작했죠? 이런 것부터 막 시작했어요. 그죠? 가위바위보도 하고 있잖아요. 뭐 그랬어요. 그죠? 근데 오늘 그거 안 하고 시작했어요.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그날에 흥분됐던 기분이 지금 남아있나요? 없잖아요. 이거 일부러 제가 경험시켜드리는 거예요. 그 별것 아닌 것 같은 이런 행동들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어머님들의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져요. 근데 우리는 아이들을 네모난 교실에 줄 맞춰 앉혀놓고 있는 교과서에 정답을 요구하면서 창의성을 요구하고 있던 거예요. 창의성을. 여기는 절대 창의성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절대. 창의성은 받아들인 지식들을 우뇌로 넘겨서 전뇌학습이 일어날 때 창의성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익스페리언스 다음에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냐면 리허설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래서 생각하는 그 단계를 거쳐야 아이들은 elaborating, 정교화된다고 했어요. 정교화. 그러니까 지식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들을 구분해서 자기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계속 가능해지면 오르가니제이션, 구조화시키는 거예요. 지식을 구조화. 이게 창의성이에요. 이게. 즉 알고 있는 내용의 핵심 주제는 이거고 그 다음에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붙여보니까 이건 비교하는 거네, 이건 하위 개념이네, 이건 다른 개념이네, 이건 동등한 개념이네,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창의성 있는 아이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융합이에요. 그 교육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교육은 어떤 방법을 가지고 하면 좀 더 수월해지긴 하겠지만 그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배운, 주입된, 좌뇌로 들어온 지식들을 우뇌로 넘기는 리허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에서 좌뇌 계속 좌뇌 또 학교에서 온 놈들을 끄집어내 학원으로 보내서 좌뇌 그리고 그 학원에서 돌아온 놈을 또 인간교육시켜서 좌뇌 아직은 초등학생이니까 인간까지는 안 듣게 할지 모르지만 중학교 올라가시면 하게 돼 있어요. 왜요? 늘 불안하시잖아요. 옆집 애가 인강 듣는 데더라. 옆집 애가 어느 학원 데더라. 옆집 애가 윗집 애가 어디 간 데더라. 그러면 우리 애도 그걸 시켜야 된다는 불안감에 결국 가초하고 말아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좌뇌 교육을 시켜요.
결국 아이는 좌뇌만. 그래서 아는 것 같다니까요. 되게 많이 아는 것 같아요. 학원에서 들은 얘기 학교에서 또 들었어. 짜증만 나는 거예요. 선생님은 학원에서 이미 답변을 해서 뭘 또 얘기하고. 그래서 자기 지식이 돼 있는 줄 알아요. 근데 시험 보려고 딱 풀어보면 하나도 못 풀어요. 왜? 우뇌로 건너가지 않았어요. 좌뇌에 멈춰 있는 거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혹시 오해하지 마십시오. 학원이 나쁘다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학원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정말 좋아서 학원을 꼭 보내면 아이는 학교에서 받은 좌뇌 훈련을 학원에서 또 좌뇌 받고 집에서 인강대로 또 좌뇌 받으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학원 보내실 분은 학교를 끊으시면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야 돼요. 이건 내 아이를 위한 문제예요. 내 아이를 위한 문제라고요. 많이 보낸다고 절대 좋은 게 아니라는 걸 제가 학문적으로 말씀드렸어요. 그냥 제 경험상 말씀드린 게 아니라 학문적으로 말씀드렸고 수많은 교육학자들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는 교육학자 자기 손녀도 계속 학원을 보내고 있지만 신기한 거예요. 이거 얘기하시는 학자의 손녀딸도 학원을 다녀요. 신기하죠?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옳아서 하는 게 아니라 본인도 못 버리는 습관 때문에 하는 거예요. 본인도 못 버리는 습관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아이를 학원에 보내는 이유를 들어보면, 가만히 들어보면 옆집에가 다녀서 다니는 거예요. 그 집은 옆집이 아니고 옆방 교수님 손녀가 거기 다니니까 다니게 하는 거예요. 그 외에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어머니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학원 보내는 게 왜 보냈는지. 그 학원 분석해 보셨어요? 그 학원을 다니면 좋은 성적이 나온다고요? 대치동 가셔야죠. 대치동 가서 그 학원에 가야 좋은 성적 나와요. 근데 대치동에 있는 학원은 잘 보시면, 목동에 있는 학원은 잘 보시면 성적 되는 애들만 뽑아요. 들어올 때 이미 성적 되는 애를 뽑아가지고 계속 훈련시키는 거니까 그건 당연히 좋은 결과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통계 믿고 우리 딸이 그렇게 될 줄 알고 우리 딸은 거기와 관계가 없을 수도 있어요. 정말이에요. 그걸 좌절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우리 딸은 거기에 안 맞는 건데 다른 데 맞는 데가 있을까요? 있을까요? 있다니까요. 그걸 찾아야 돼요. 그걸. 이거 학습하는 행동을 잘하게 하는 방법은 집에서 플래닝하게 하고 그 다음에 프랙티스 계속 움직이게 하고 뭐가 못됐는지 피드백하는 이 관계. 여기서 플래닝과 피드백. 플래닝과 피드백은 초인지, 메타인지라고 해요. 메타인지. 저 행동들을 잘하면 요 앞에 있는 experience, rehearsal, evaluating, organization. 제가 말을 좀 이 복수비를 빨리 하려고 했더니 꼬여요. 이 인지 행동을 잘하도록 만들어준 게 저 초인지, 메타인지 행동이에요. 요 행동들을 계속해서 아이들이 반복 하다 보면 뭐가 생길까요? 능력이 생기는 거라고 말씀드려요. 능력이 그때 생기는 거예요. 그때. 능력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 손오공, 소유기 보고 자라는 세대는 우랑바리 나바랑 부탁가따랑 같은 얘기야. 그래가지고 이런 공식 같은 거, 주문 같은 거 외우면 하실 것 같죠. 그랬으면 좋겠죠. 절대 능력은 그냥 생기지 않아요. 행동을 반복하다 보니 그 능력이 생긴 거예요. 어머니들 김치 담으실 줄 아시죠? 아는 못 담으신다고 고개를 썰렸어요. 왜 못 담으실까요? 안 담아봐서예요. 안 담아봐서. 잘 담는 분은 어떤 분은 그래요. 잘 담는 이유는 나이가 많아서라고 그래요. 나이가 60대도 안 담아본 사람은 못 담아요. 김장. 똑같아요. 공부도 똑같아요. 해보는 경험을 지속적으로 리핏 할 때 능력이라는 게 생겨요. 능력이 생기면 좋아요? 안 좋아요? 능력 생기는데 안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를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자기에게 그 능력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안 좋아하는 것뿐이지 하게 있다고 믿으면 이제 좋아하게 되면서 스스로를 믿어버려요. 나는 공부를 좀 할 줄 아는 사람이야 라고 믿어버려요. 공부를 좀 할 줄 아는 사람이 믿으면 하게 될까요? 계속 하게 돼요. 자기가 잘한다고 믿으니까. 김치찌개 자주 끓이시는 분은 어떤 분이에요? 김치찌개가 내가 끓이면 맛있다고 믿는 분이에요. 그 집에 가면 김치찌개만 얻어먹게 돼 있어요. 손님 모셔보세요. 제일 잘하는 거 하지. 저는 그래서 거의 30년 동안 김치찌개만 먹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 집사람한테 김치찌개 참 잘한다고 칭찬했거든요. 정말 맛있다 김치찌개. 그 뒤로 한 달 쭉 김치찌개만. 그게 똑같은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김치찌개를 잘하게 만드는 방법은 김치찌개가 맛있다고 해주는 거예요. 야, 좀 더 김치찌개를 더 맛있게 끓이면 안 되겠니? 라고 얘기하는 순간 김치찌개를 얻어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애한테 공부를 잘한다고 얘기해 줄 때와
좀 더 잘하면 안 되겠니?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 믿음이 생기는 아이들은요. 아이덴티티라는 게 자각, 내가 정말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야라는 이제 정체성.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봐요. 넌 뭘 잘하는 애야? 그럼 떳떳하게 얘기합니다. 저는 공부를 좀 잘하는 애예요. 그때가 되면 더 이상 할 것도 없어요. 아이들이 스스로 하게 돼 있어요.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행동할 수 있도록 반복할 수 있도록 밀어주는 것밖에 없다고요. 그랬을 때 아이들은 헌신하게 되는 거라서 이건 복습이에요. 지난번에 했던 거 복습. 그런데 이게 너무 중요해요. 왜? 이게 셀프 디렉티드 러닝이에요. 이게 셀프 디렉티드 러닝. 스스로 어떤 일을 알아서 하다 보니 능력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니까 스스로에게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니까 자기가 누군지 아이덴티티를 갖게 되고 아이덴티티가 있는 아이들이 사회에 헌신해서 쓸모 있는 인간으로 바뀌게 되니까.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스스로 하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동기. 이 동기가 뭐예요? 동기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긍정적 동기와 부정적 동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긍정적 동기는 자원이 되는데 부정적 동기는 뭐가 된다고 했어요? 장애물이 된다고 그랬죠. 장애물. 부모님의 역할은 여기 있어요. 여기. 애들이 저걸 하도록 도와주려고 학원을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 공부 안 했는지 지적하고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동기를 주는데 부모님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동기를 주는 자원이냐 장애물이냐 뭘 주는 거죠. 자, 지난번 한번 기억나시나요? 장애물이 뭐라고 그랬어요? 장애물은 어머니 정답 맞추시는 어머니께는 에너지 박수 아시죠? 저 혼자 하자고 밀어주는 거 시작! 어이! 반응을 안 하시네요. 예. 따라해 보시죠. 장애물은 같이 따라해 보는 거예요. 장애물은 과거에 실패했던 기억. 이거 하나만 알고 가셔도 대단한 성과 있는 게 사실은. 네. 잠깐 쉬니까요. 여기 참 짧게 끝나서 좋아요. 어디는 가니까 이게 굉장히 길어요. 15초는 가는 것 같더라고요. 장애물은 과거에 실패했던 기억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로 장애물을 넣어주는 말을 많이 해요. 너 지난번에 65점 맞았잖아. 너 공부를 안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잖아. 심지어 앞으로까지 장애물을 넣어주는데 너 그러다 망할 수 있다? 장애물이요. 과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미래도 있어요. 미래에 안 될 것 같은 불안감이 많으면 그것도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과거에만 있지 않고 미래에 안 될 것 같다는 불안감이 많으면 그것도 장애물이에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많으면. 근데 우리는 주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굉장히 많이 있지. 너 그러다 망한다? 너 그러다 거지 될 수 있어. 너 뭐 해보고 살으려고 그래? 지나가면서 좀 안 좋은 사람들 너 저렇게 될래? 이거 장애물 주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우리는 그 장애물 말고 자원을 줄 수도 있거든요, 자원. 자원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원은 함께. 그렇다면 장애물이 과거에 실패했던 기억이라면 장애물은 자원은 과거에 성공했던 기억이. 과거에 성공했던 기억이 자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주로 많이 해줄 게 뭐냐면 너 성공했던 기억을 알려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알려주는 거. 지난번 제 강의 끝나고 집에 가서 앨범 보신 분 계십니까, 혹시? 안 보셨군요. 그러니까 항상 강의는 여기서 끝나고 나면 돌아가면 순간으로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모든 걸 까먹어버리고. 반납정신. 이 반납정신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변화를 못해요. 여기서 나가셔서 그걸 써먹으셔야 돼요. 나는 우리 아이에게 어떤 자원을 줄 수 있을까? 알려주는 방법으로 제가 앨범을 음미하셨어요. 앨범을 음미. 그냥 훑어보지 말고 음미. 그 앨범 속에는 좋은 기억이 많다, 나쁜 기억이 많다? 좋은 기억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사고 나는 장면을 찍어놓는 부모는 없어요. 이야, 우리가 사고 나는 중이야. 찍어놨다가 나중에 이야, 이따 너 죽을 뻔했어. 이렇게 기억하는 사람 없다니까. 항상 좋은 기억을 카피해놔요. 그 당시엔 너무너무 좋으니까 찍는 거예요, 사실은. 너무 신나니까 찍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집어넣고 까먹어버렸는데 그걸 다시 한번 꺼내버려서 음미해 보시라고요. 그랬다면 미소가 떠오를 거예요. 음미하는 순간에 미소가 떠오를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와 가졌던 아주 행복했던 추억이 다시 떠오를 거예요. 그 추억으로 아이를 바라보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근데 그 추억을 가지고 눈을 떠보면 애가 그 이상한 애가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애가 그 애예요. 그 애가 그 애라는 거예요. 그 애가. 그래서 이때 행복했던 마음으로 아이에게 잘해줘야만 아이에게 자원이 생겨요. 자원은 과거에 없으면
미래로 만들면 돼요. 과거에 죽어도 자원이 없었던 미래에 만들어줘요.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 코칭할 때 개인적으로 앉아가지고 체면을 걸어줘요. 3년 후, 4년 후 네가 어느 대학에 전문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 생생하게 상상을 한 20번 정도 시켜주면 얘가 착각을 해요. 진짜인 줄 알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야. 양화는 좀 가게 되는 거죠. 자, 이걸 주는 게 자원을 주면 아이가 행동하게 돼 있다고 했어요. 이게 자기 조절 행동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공부를 잘하게 하고 싶으세요? 아이가 능력 있는 아이 크게 만들고 싶으세요? 아이가 뭘 좀 잘하는 아이, 그래서 어딘가 내놓고 자랑할 만한 아이 키우고 싶으시면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자원을 주실래요? 장애물을 주실래요? 그것만 하시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하셔야 될 일은 다른 공부법이 아니고요. 아이에게 자원을 줄 수도 있고 장애물을 줄 수도 있는 내 말을 바꾸는 거예요. 내 말. 내 말. 그럼 이제 이건 복습이었어요. 복습. 이제는 오늘 강의 할 거예요. 오늘 강의. 제가 잠깐 내가 이거만 바꾸고요. 자, 그러면 오늘 강의 시작하는 거니까 움직여야지, 그죠? 움직여야지. 자,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왼손 연습, 왼손 내리면서 하나, 올려놓고 내리면서 하나,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왜 목소리가 작아요? 연속해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훌륭한 왼손 박수. 오른손. 방향이 바뀌었죠? 살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서부터 헷갈리시면 안 되죠? 한 손으로 하는 건데. 연속해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양손 연습하셨으니까 간단해요. 왔다 갔다 삼각형만 그리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좌손을 움직이면 왼쪽 손을 움직이면 어느 뇌가 움직인다고요? 우뇌. 오른쪽 손을 움직이면 어느 뇌가 움직인다고요? 좌뇌. 그렇다면 뇌의 밸런스가 맞아서 머리가 점점 좋아지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거요. 잘하시는 분은 머리가 좋은 거예요. 못하시고 포기하시는 분은 머리가 안 좋은 거예요. 증명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 다시 한번 천천히 갈게요. 시작. 하나, 천천히 가시자고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저기 어머니 새로 오셨나봐요. 포기하셨어요. 한 손 포기하셨어요. 자, 양손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예, 어머니께서는 굉장히 현명하게 지난번하고 똑같은 거 있잖아요. 둘, 셋, 넷, 다섯. 틀리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양손을 같이 움직이는 운동은 어머니들의 머리를 좋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운동을 어머니들이 자주 하시면 애한테 써먹을 수 있다니까요. 애한테 야 이거 한번 해보자. 애가 처음에는 거부해요. 분명히 엄마 왜 이러는 거야. 그런데 지가 혼자 몰래 가서 연습해요.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올라가. 엄마 한번 해봐. 나하고 배워해. 이런 날이 온다니까요. 그런 날이 오면 애는 머리가 좋아지는 거예요. 자꾸 움직이셔야 돼. 자, 이거는 딴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돼지다리. 뭐라고요? 내 손가락 중에 제일 굵은 게 돼지다리. 돼지다리 몇 개예요? 돼지다리가 두 개, 누가 두 개 먹은 거 있어. 돼지다리 몇 개? 네 개. 이건 내 손가락 중에 제일 얇으니까 세 다리. 세 다리 몇 개? 두 개죠. 세 개 있으면 장애인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돼지다리? 말도 하셔야 돼요. 네 개. 세 다리? 두 개. 돼지다리? 네 개. 세 다리? 두 개. 돼지다리 네 개, 세 다리 두 개. 돼지다리 네 개, 세 다리 두 개. 돼지다리 네 개, 세 다리 두 개. 모두 합해 6개. 순서가 똑같아요. 모두 합해 6개예요. 이것만 마지막만. 자, 한번. 그렇죠. 연습 한번 해보세요. 연습. 이거 손가락 움직이는 건 뇌와 관계가 굉장히 커요. 다시 한번요. 시작. 돼지다리 네 개, 세 다리 두 개. 돼지다리 네 개, 세 다리 두 개. 돼지다리 네 개, 세 다리 두 개. 모두 합해 6개. 네, 헷갈리시죠? 자, 근데 지금까지 무슨 운동 하신 거라고요? 뇌 운동은 팔 운동이죠. 팔 아프잖아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팔 운동인데 뇌 운동과 관계가 있다. 이런 건 자주 쓰실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수업 시간에,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써먹어요. 고3 아이들 수업할 때 이런 걸 해요. 유치원 선생님도 아닌 제가
근데 유치원만 필요한 게 아니고 모든 나이에 걸쳐서 이거 다 필요한 거다. 모든 나이에. 왜? 뇌가 움직이려면 몸이 움직여줘야 돼요. 애를 딱 붙여놓고 나서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건 절대 될 수 없다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입니다. 행복한 해피 이야기예요. 한문으로는 행복이, 영어로는 해피네요. 그죠? 해피 기억나세요? 해피? 제가 어렸을 때 키웠던 개 이름이에요. 초등학교 4학년 때 해피야 형 학교 갔다 올게. 그리고 갔다 왔더니 애가 없어졌어요. 밥상 위에 올라왔어요. 해피가. 그땐 그랬어요. 그게 당연한 거였어요. 그래서 해피를 어떻게 했냐면 마음속에 묻자, 내 목속에 묻자.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걸 꼭꼭 묻어둔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뒤로 저희 집에서는 개를 안 키웁니다. 그 아픔을 잊을 수가 없어서. 어쨌든 해피는 그렇고요. 해피를 알기 위해서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는데요. 인생은 평탄한 곳이 아니라 그랬죠. 굴곡이 있어요. 굴곡. 그 굴곡 속에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요. 열심히. 바쁘게 사셨죠? 오늘도 여기 오시라고 바쁘게 하고 오셨죠? 벌써 다 포장들 하고 오시고 보면 굉장히 예쁘게들 많이 하셨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셨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오시느라. 어쨌든 바쁘게 사세요. 바쁘게. 김장들은 하셨어요? 시골에서 하셨죠? 네, 올라올 거죠? 네. 어쨌든 바쁘게. 근데 그 바쁜 이유가 뭐냐면 아웃풋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요. 아웃풋.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건 현재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현재 때문에 미래에 얻어질 것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미래에 얻어질 것. 아웃풋. 그 아웃풋은 정확히 어떤 것들인지 생각해 보셨나요? 아웃풋에 대해서. 애들한테 얘기해요. 너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공부하면 어떻게 될 것 같은데 뭐가 바뀌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하면 애들은 미래가 좋아지겠죠 라고 얘기해요. 미래를 위해서 사는 거라고 얘기하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미래는 가만히 있어도 와요 안 와요? 가만히 있어도 오는 게 미래예요. 미래를 위해서 산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막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열심히 사는 것에 대한 이유와 목적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미래 말고 뭔가 뚜렷하게 내가 아웃풋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우리 아이가 커서 뭐가 됐으면 좋겠어요? 커서 돈 많이 벌면 좋겠어요? 아닌 척하지 마세요. 애가 돈 많이 벌면 좋죠 뭐. 높아지면 좋겠어요? 그렇죠. 애가 전문직에 종사하게 되면 어떻겠어요? 좋죠. 그게 성공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성공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애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중학교 때부터 기숙사 있는 학교를 갔다가 거기서 더 잘해가지고 또 기숙사 있는 고등학교를 갔다가 더 잘해가지고 기숙사 있는 대학 갔다가 더 잘해가지고 유학 갔다가 더 잘해가지고 거기서 사위 삼아가지고 그냥 살게 되면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그렇게 공부 잘해서 누구랑 나랑 같이 행복하게 사는 거잖아요. 원하는 거. 성공만을 위해서는 절대 안 돼요. 우리가 원하는 아웃풋을 명확하게 응시해야 되는데 그 아웃풋을 위해서 우리는 인풋하는 거예요. 그 아웃풋이 뭐냐고요? 뭐냐고요? 그 아웃풋이 우리는 행복한 성공이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뭘 넣어야 된다고요? 행복한 성공을 위해서 뭘 넣어야 된다고요? 콩 심으면 돼. 파 심으면 돼. 행복을 위해선 행복을 심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냐 이거죠. 과연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냐 이거. 저는 오늘 분명히 부모님들께 말씀드리는데 행복한 아웃풋을 위해서는 행복을 집어넣어줘야 된다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분명한 거예요. 지금 우리 애가 미래 행복을 위해서 지금 불행하다면 그 아이는 미래에도 불행해질 거예요. 불행해질 거예요. 행복한 기억이 많은 아이들이 미래도 행복해져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학원 다니다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행복은 표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학교마다 행복을 많이 걸어가는데 그 행복 속에 행복하는 학교라고 하는 곳에 걸어가는 아이들은 대부분 불행한 애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행복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내려볼게요. 행복은 언제 가져야 되나? 근데 행복보다 우리에게는 뭐가 많아요? 스트레스가 많아요. 자, 스트레스가 뭘까요?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는 이유 중에는 스트레스가 있어요. 스트레스. 어머니들 스트레스가 있으세요? 많으세요? 어떤 게 스트레스죠? 스트레스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자, 뭐가 스트레스예요, 지금? 갑자기 스트레스 얘기하는 거 없어요, 또? 뭐가 스트레스예요? 오늘 여기 오는 거 스트레스였죠?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누구 학교에서 무슨 강의 같은 거 신청해서 오라 그러면 스트레스 아니에요? 아니에요? 즐거운 일이에요? 굉장히 좋은 학부모님들이 계시군요. 조금 이따 마지막에 제가 학부모의 유형 4가지를 분류해 드릴 건데,
여기 계신 분들은 굉장히 훌륭한 학부모 유형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강의한다고 오라는데 스트레스가 없다. 대단하신 분들이죠. 그게 저 때문인 건가요, 혹시? 이렇게 또 얘기까지 해주시고. 스트레스의 원인은 이렇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데 이 스트레스가 뭐냐면 이런 것들이에요. 이 말 속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스트레스 이유. 서브젝트. 과제가 많으면 스트레스가 많아져요. 과제가 많을 때.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으면 스트레스예요. 어떠세요? 어떤 사람들은 보면 노를 할 줄 몰라요. 노. 누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받아가지고 오케이. 그래놓고는 스트레스 받아요. 너무 많은 과제를 주면 그게 스트레스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과제를 없애버려요? 그럴 수도 없어요. 과제가 없으면 내가 할 일이 없어지는 거니까 그것도 스트레스가 되게 돼요. 적당한 과제가 필요해요. 또 그 다음엔 뭘까요? T는 뭘까요? 트러블이에요. 뭐라고요? 갈등이요. 식구와의 갈등, 아이와의 갈등, 친구와의 갈등이 많으면 많을수록 스트레스예요. 어떤 갈등이 있으세요? 혹시 주변에? 갈등 없으세요? 지금 표정들을 보면 전혀 갈등 없는, 아무 생각 없는 분들처럼 보이세요. 갈등 많으시죠? 남편과의 갈등도 있으신가요? 없군요. 이건 아주 강한 부정은 이상한 거예요, 이건데. 예. 굳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건, 지금 그 얘기를 들으시면서 더 흔드시는 분들은 정말 이상한 거예요, 지금. 어쨌든 아이와의 갈등은 어떠세요? 있어요. 이 갈등들이 우리에겐 스트레스예요. 또 뭔가요? 레이스라고 해요. 레이스. 뭐라고요? 경쟁이요. 경쟁하는 과정 속에서 스트레스가 나와요. 그냥 내 아이의 모습, 내 모습을 그대로 지키면 되는데 옆집과 누구와 경쟁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나오게 돼 있어요. 또 스트레스는 어디서 나오냐면 이베이드예요. 이베이드는 어보이드라는 뜻과 같은데 피하는 거예요. 회피하는 거. 별것도 아닌 설거지 싸놓고 있으면 스트레스가 돼요. 그렇지 않으세요? 컵 몇 개만 쌓여 있어도 그거 빨리 하면 되는데 저거 해야지 라고 놓고 딴 일 하고 있으면 그게 계속 뒤꿈치에 걸려 있어요. 그게 스트레스예요. 그게. 이런 스트레스의 원인들 때문에 결과들이 나오는데 결과들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슬퍼져요. sad. 우울증이라고 그러죠 요즘에. 이런 스트레스가 많으면 sad. 슬픈 일이 벌어지면서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우울증에 걸린 건 치료법은요. 하나하나 분석해 가보는 거예요. 서브젝트가 과연 얼마나 많은가, 난 누구와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가, 난 누구와 경쟁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회피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잘 찾아서 없애버리기 시작하면 사실은 우울증의 근원이 없었어요. 실제로 우울증 치료를 하는 서울 성모병원의 최정호 박사하고 저하고 이제 같이 잘 친하게 지내는 사이인데 그 친구 쪽으로 와가지고 그 상담받으러 오는 분들을 대보면 이런 것들이 원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이 sad, 이 우울증은 또 한 번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울증. 그 다음에 또 S가 뭐냐면요. sorrow, 아픔이에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의 결과는요. 정신적 우울증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몸이 아프게 돼요. 몸이. 그래서 모든 성인병의 근원이 대부분 스트레스라고 해요. 그리고 그 성인병들이 또 다시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SS, 이 두 가지 스트레스와 sorrow는 실제로 스트레스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다시 원인으로 작용해서 계속 악순환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서브젝트를 없앨 수도 없어요. 트러블이 없을 수도 없어요. 다 없을 수도 없어요.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 생활처럼 붙어 있다고요. 사실은.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방법은 한 가지예요. 방법은. 나를 키우는 거예요. 나를. 실제로 우리 주변에 있는 스트레스가 없어질 수가 없어요. 보세요. 광고에 나왔었죠? 어떡하지? 진짜 100살까지 살면 어떡하지? 100살까지 살면 어떻게 하실래요? 한숨을 팍팍 쉬는 분이 계시죠. 정말 100살까지 살면 어떡하지? 그랬는데 이미 우리는 100살까지 사는 시대가 됐다고 했잖아요. 평균 수명이 이미 80세예요. 평균 수명이. 2050년이 되면 86.6세예요. 근데 평균 수명 80세는 그 안에는 막 태어났다 죽은 애까지도 포함시켜요. 그래서 실제 평균 수명이 80세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90까지 산다는 얘기예요. 근데 평균 수명이 2050년, 그때 안 죽으실 거예요. 2050년에 안 죽으신다고요. 그때 평균 수명이 86.6세. 100세까지는 웬만하면 무난히 산다는 거죠. 100세까지 사는 게 왜 걱정해야 되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사실은 진짜 걱정이고,
앞으로 얼마나 살아야 되나 기대 수명 신문에 나온 걸 제가 카피했는데 55년생 앞으로 여자는 30.1년을 더 살아야 되고요. 63년생 여자들은 37.6년을 더 살아야 된대요. 앞으로 어쨌든 100세까지는 간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노후 자금이 없어가지고 재취업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40대, 50대 여성들의 재취업률이 제일 높대요. 물론 그 취업이 마음에 드는 게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높대요. 50대 이상 노후 준비는 어떻게 돼 있대요? 준비되면 30%, 준비 안 되면 70%. 여기도 70%는 준비 안 되셨다는 얘기예요. 옆에 사람 쳐다볼 게 없어요. 나도 그 중에 들어간다는 거죠, 실제. 은퇴 자산을 준비하지 못한 이유 쭉 보니까 제일 많이 뭔지 아세요? 자녀에 대한 과다한 투자가 59.2%예요. 지금 어떠세요? 자녀에 대한 과다한 투자. 얼마 전에 어떤 분은 상담했어요. 아이 대학을 넣고 싶대요. 고2 2짜리인데요. 한 달에 1,500만 원, 2,000만 원 들여서라도 대학만 넣어준다면 쓰겠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저런 사람 맘먹고 작정하고 돈 벌기 시작하면 하루에도 몇백만 원씩 벌 수 있어요. 상담만 해줘도. 근데 그게 가능성이 있을까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투자를 해요. 가능성이 없는데도. 그게 뭘까요? 잘못된 믿음 때문인 거죠. 잘못된 믿음. 이런 것들 다 예성들을 보세요. 실제 취업 성공은 몇 살에 해요? 32세쯤 하는 사람이 제일 많아요. 근데 언제쯤 퇴직해요? 43.9세에 퇴직하는 사람도 있대요. 그래서 평균을 내보면요. 실제 퇴직은 56세쯤은 거의 퇴직한대요. 그러면 이게 뭔 얘기예요? 태어나서 30세까지 준비기간이고 50세쯤이면 퇴직을 하게 되는데 이동안에 돈 벌어서 이동안을 살아야 돼요. 이게 우리의 일반적 통계예요. 보통 요때쯤 취직해가지고 요때쯤 50몇 세쯤 퇴직해가지고 요때 벌어들인 돈으로 이때까지 살아야 된다고요. 이게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이유를 누구에게 맡기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녀 교육에 신경 쓴다는 건 자녀에게 우리 노후를 맡길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인가요? 그것도 또 사실 아니에요. 알고 계세요. 얘를 키워봐야 내가 더 벌 수는 없을 거야. 믿으면서도 애들을 막 키우려고 해요. 그 이유는 애들이 뭔가 잘 돼야 그래도 지들 밥벌이라도 해야 나한테 들붙지 않을 거라고 믿으니까. 그런데 그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 키우는 문제가 그래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돼요. 아이들을 위해서 막 투자하는 것도 이해가 돼요. 정말 중요한 거니까. 근데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잘못 투자한다면 이건 정말 잘못된 거잖아요.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어쨌든 뭐 여러 가지 통계를 다 이게 다 보면 스트레스예요. 아들 대신 나라도 일 놓을 수 있나요? 공장, 식당 전전하는 5, 60대. 이게 다 나오는 얘기예요. 베이비붐 퇴직으로 5, 60대도 일자리 부족. 뭐 그냥 볼 것도 없네, 그죠? 다 그래요, 다. 이분은 지금 좋은 분이에요. 집 한 채 국민연금 있는 분. 이게 거의 성공한 분이에요. 그거 없어요. 지금 집 털면 막 융적 가고 나면 깡통도 많다며요.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이들에게 왜 이런 얘기를 제가 드렸냐고요? 스트레스 받으시라고요. 그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방법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이런 거 생각해보세요. 평균 100세 시대에 막연하게 아이들만 믿고 있을 건가? 이런 분이 계시다니까요. 85세에 노벨상 받는 사람들이 나와 있어요. 노벨상 받는 사람들 중에 보면 80대 넘어서 많이 받아요. 또 이분은 피카소 그림을 90세 이후까지 활동을 했어요. 또 요분 아시죠? 지금 이제 86세인가요? 86세. 이 송혜 씨는 우리 집 사람이 제일 부러워하는 부인을 둔 남편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이분 부인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서 부러워해요. 그죠? 저희 집 사람이 제일 부러워해요. 일단 세 가지로 부러워하죠. 첫 번째, 저 나이까지 건강하다. 건강하잖아요. 일 나가니까. 저 나이까지 돈을 벌어온다. 세 번째 좋은 게 뭐죠? 한 번 나가면 잘 안 들어온다. 저희 집사람이 처음에 결혼해가지고 제가 직장이 교사다 보니까 4시 반이면 퇴근해가지고 땡돌이에요. 지금 막 와요. 3년을 그렇게 살았더니 우리 집사람이 하는 말. 당신이 출장 간 거니? 이렇게. 주변에 보면 출장 가서 혼자 외로운 밤을 보는 날이 많은 분들이 있대요. 근데 한 번도 출장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우리 집사람이 매우 좋아합니다. 제가 이제 바빠요. 강의 때문에. 방학이 특히 시작되면 방학날부터 시작해서 강의가 지방 강의가 많아요. 그러면 짐 하나 챙겨가지고 일주일 동안 나가서 막 다니다가 짐 바꿔가지고 또 나가고 한 달 내내.
제가 집에 안 들어가요. 근데 통장으로 돈을 계속 꽂혀요. 우리 딸 되게 좋아하겠죠? 예. 그래서 저를 보고 이분을 멘토로 삼으라고 해요.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일을 계속 해야 됩니다. 적어도 30년은 이분 나이까지 그러면.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일을 좀 빨리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이분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돌아가셨을 때 나이가 80세였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깝다. 조금만 더 다시. 80세인데 아깝다. 옛날 같으면 80세에 돌아가시면 허상입니다. 그랬거든요. 지금 가서 80세에 돌아가시면 허상입니다. 그랬더니 맞을 수도 있어요. 시대가 달라졌어요. 이제 이렇게 놀아요. 노인네들이. 이거 애들 아니에요. 노인들이 이렇게 논다고요. 노인네들이. 옛날 저희 어렸을 적에요. 60세쯤 되신 분이 일 다니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유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랬어요. 70세 넘은 분이 일 다니면요. 그 집 자식 맞아 죽었어요. 노인네 일 시킨다. 지금 70 넘은 분이 집에 다니면요. 복 받으셨습니다. 시대가 달라졌거든요. 여기 계신 어머님들 중에 80세 넘으신 분 계신가요? 안 계시네요. 보니까. 얼굴로만 봐서는 아직 30대들이 굉장히 대부분이시죠. 갑자기 인성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머니들이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많은 날들 속에 과연 자식 교육에만 복을 메고 살 거냐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70세 넘어서 황혼기의 CEO 도전 꿈만 같아요. 왜 이런 걸 제가 교육 아이들을 어떻게 잘 키우는가 얘기하는데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아이들을 잘 키우는 방법은 아이들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바로 본인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본인에게. 나에게 집중했을 때 아이들은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죠. 우리는 아이의 거울이에요. 거울. 아이는 나의 거울인 것처럼. 아이를 바라보고 뭔가 불만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먼저 봐야 돼요? 나를 봐야 돼요. 내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내가. 우리가. 그런데 아이들은 부모를 보고 배워요. 부모를 보고 꿈없이 사니까 나도 꿈없이 살아도 저렇게 잘 살 수 있구나. 이렇게 되면 끝장이에요. 끝장.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자, 행복은 과연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행복은 이렇게 얻을 수 있어요. 자, 보세요. 해피와 행복 중에 어떤 얘기 듣고 싶으세요? 선택형인데요. 일단 해피 얘기로 가볼까요? 자, 해피 얘기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해피. H-A-P 또 P-Y로 돼 있죠. 그 중에 H의 이 안에, 해피 안에 행복에 대한 답이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가지고 풀어드릴 거예요. 이 해피 속에 들어있어요. 먼저 H. H가 뭘까요? H. 이런 이야기 때문에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가 행복하게 성공하려면 지금 뭘 넣어줘야 된다? 행복을 넣어줘야 된다. 행복. 근데 아이가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행복을 받고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그런 아이에게 계속 스트레스를 주면 그 아이도 우리처럼 스트레스 받으면서 평생을 산다. 근데 지금 아이에게 뭘 넣어줘야 된다? 해피, 행복을 넣어줘야 되는데 행복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H.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have. 행복은 언제 오냐면 가지고 있을 때 행복해져요. 어떠세요? 가지고 있을 때 행복하세요? 안 하세요? 뭘 가지고 있으면 행복한가요? 돈이요? 돈. 사실은 남의 돈이라도 지갑 속에 돈 100만 원 넣고 있으면 되게 뿌듯해져요. 금방 갖다 줄 건데도. 그렇지 않으세요? 뭔가 가지고 있을 때 되게 뿌듯하고 행복해요. 그 행복을 저는 짜릿함이라고 해요. 짜릿함. 뭔가를 가졌을 때 행복은 짜릿함이고 좀 더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쾌락이에요. 쾌락. 그래서 우리는 쾌락이나 짜릿함은 대표적인 거니까 그건 행복이 아니야라고 거부하는데 모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 짜릿함과 쾌락이 없다면 인간은 살 수가 없다고. 짜릿함과 쾌락도 행복 중에 하나예요. 가지고 있을 때 행복한 건 맞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뭘 가지고 계세요? 뭘 가지고 계세요? 뭘 가지고 계세요? 생각해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없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리가 없고 팔이 없는 닉비치치라는 사람이 8살 때 죽고 싶었대요. 8살 때. 10살 땐 2번 자살을 했어요. 뭘 봤는지 하면 없는 걸 본 거예요. 팔과 다리와 다리가 없는 닉비치치는 계속 없는 4가지를 봤어요. 없는 4가지를. 그랬더니 죽고 싶었대요. 그런데 13살 때 그 사람이 사명선언 문장을 쓰고 바뀌었어요. 살고 싶다고. 나는 가진 게 많다고. 난 단지 뭐만 없다고? 팔다리만 빼고 나머지는 다 있다는 거죠. 있는 걸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있는 거.
어머니들도 똑같아요.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어느 쪽을 바라보세요? 주로 우리는 없는 걸 바라봐요. 불행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없는 걸 바라보기 때문에 계속해서 불행해지는 거예요. 행복하게 되는 방법은 있는 거를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써보셔야 돼요. 다이어리에다가 나는 있는 게 뭐 있지? 적어보셔야 돼요. 그 있는 것들을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어떤 때 어거지라고 생각할 때 있어요. 하지만 정말 음미해보세요. 가지고 있는 것들. 어떤 거요? 어떤 거요? 팔이 있잖아요. 팔이. 내 몸이 있잖아요. 건강한 내 몸이. 직장이 있잖아요. 집이 있잖아요. 아이가 있잖아요. 사실 있는 거를 딱 대면 차도 있잖아요. 핸드백도 있잖아요. 다 있어요. 근데 25평 아파트 어떠세요? 그 얘기 딱 듣는 순간 다 다를걸요? 25평 아파트 그러면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그거라도 있다고 생각할 때와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 마음가짐이 달라지는데요. 있는 것들을 자꾸 찾아보시는 게 필요해요. 사실은 이 시간이 좀 많다면 한번 여기서 적어보게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뭐 있을까? 일단 먼저 제일 중요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뭐 있죠? 하나만 골라보라. 가족. 그거 되게 행복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면 가족이 징그러울 때가 있죠. 있어요. 근데 가족을 가만히 하나하나 따져보고 하다 보면 행복한 조건이에요. 가족이 있다는 것. 그럼 가족이 행복하니까 행복할 때 가족이 있는 게 행복할 때 우리는 뭐 하냐면 A 행복하게 있는 것만 가지고 끝이 안 나요.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돼요? A는 appreciate 감사해야 돼요. 행복한 것에 감사할 줄 알면 바로 행복해져요. 행복한 것을 감사할 줄 모르면 행복과 멀어지게 돼 있어요. 자, 아이 가지고 있다. 감사하세요? 안 감사하세요? 그 표정이 그러세요? 내 아이 때문에 나는 감사하다 안 감사하다? 감사함 어떻게 표현하죠? 감사한 사람들은 보통 감사할 때 뭐해요? 감사한 사람한테 가서 박수 쳐주지 않나요? 감사한 사람 박수 한번 쳐보세요. 시작. 내 아이를 보고 박수 한번 쳐보세요. 내 아이를 위한 박수가 왜 이렇게 작아요? 내 아이가 공부를 못하면 못할수록 더 뭘 쳐줘야 된다? 박수를 더 많이 쳐줘요. 왜요? 하루 종일 모르는 얘기 듣고 오는 그 참을성 있는 아이. 공부 잘하는 애들은 알고 있는 얘기 듣고 왔거든요. 그 별 박수 줄 거 없어요. 근데 공부 못하는 애들 하루 종일 모르는 얘기 하는데도 불구하고 참고 왔거든요. 그 인내에 박수 쳐줘야 돼. 자, 집에 있는, 지금 학교에 있는 우리 아이를 상상하면서 박수 한번. 점점 박수를 쳐준다는 건 아이가 그거를 못한다는 얘기였어요. 네, 저도 어디 가서 우리 아이들 생각하면서 박수 치면 굉장히 크게 쳐요. 박수 쳐주는 일부터 시작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박수를 잘 못 쳐요. 못 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집에서 박수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돌아오면 박수 치세요. 오늘 저녁에 아이가 오잖아요. 오늘 집에 가셔서 아이가 오면요. 무조건 박수 치세요. 그럼 아이 반응 어떻게 할까요? 왜? 엄마 어디 갔다 와서 정신 나갔나 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2번, 3번, 4번, 5번 계속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아이가 그게 익숙해져요. 어느 날 분명히 아이가 박수 치면서 들어올 거예요. 엄마! 뭐 이러고 있어요. 근데 그게 습관이 되면 아이는 어디 가서 박수를 치게 될 거예요. 박수 친다는 건 감사함의 표현이에요. 감사함의 표현. 가지고 있는 것을 감사한다면 감사한다는 표현을 하셔야 돼요. 박수 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옆에 분께 감사의 박수 한번 날려보실래요? 옆에 분께. 감사하다는 거 요즘에 코미디들 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있잖아요. 그죠? 한번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왜 저거 하는데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저 혼자 하면 되게 쑥스러워져요. 열심히 적극적으로 이왕할 때 감사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어떻게 감사하냐면 옆에 앉아 있어줘서 감사합니다예요. 시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앉아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왜? 당신이 옆에 앉아 있어서 내 얼굴이 작아 보이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거, 이건 행복한 조건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감사하게 되면 어떤 일이 또 벌어지지 아세요? P가 있어요. P. pleasure. 즐거움이에요. 즐거움. 이게 두 번째 행복인데요. 첫 번째 행복은 가지고 있을 때의 짜릿함이라고 한다면 즐거움은 그 가지고 있는 것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일에 활용해서 그 일을 한다는 것이 즐거움이에요. 일할 때 즐거움.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해서 뭔가 일을 하고 있다면 즐거움이에요. 이건 중간 행복이에요. 이거 제가 그냥 지어낸 말 아니고요.
행복학을 제가 1년 동안 공부하면서 행복을 세 가지로 구분해놓은 이야기들을 여기 풀어놓은 거예요. 첫 번째가 짜릿함, 가지고 있을 때 짜릿함을 느낀다면, 두 번째는 그 가지고 있는 것을 감사해서 즐길 때, 어떤 일하고 있을 때, 직장에서 그것을 열심히 일할 때,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어떤 노래방 가서 노래할 때, 운동회 할 때, 자기가 잘하는 것을 능력을 발휘해서 뭔가 하고 있을 때 즐거움, 그것도 행복이에요. 즐거움도 행복이다. 짜릿함만 행복이 아니라 즐거움도 행복이다. 어떤 즐거움을 가지세요? 어떤 즐거움? 남들이 주는 것들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요, 그건 오래 가지 못해요. 그런데 내가 그 일에 참여해서, 인볼브해서 그 일을 열심히 하면서 수행하면서 얻은 느낌은 즐거움이에요. 굉장히 즐거움이에요. 아이가 어떤 일을 하면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는 걸 인정해줘야 돼요. 그 일을 하고 있으면 즐거워하면요, 그걸 인정해줘야 돼요. 그 아이는 굉장히 지금 행복한 거니까요. 행복한 거니까.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을 계속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활용해서 일을 하세요. 계속 움직이세요. 봉사활동도 좋고, 직업을 가져도 좋고, 또 집안일을 하는 것도 내가 이런 가정을 꾸미는 거야. 이 가족을 위해서 일하는 거야. 이게 살림살이 하고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아시죠? 살림살이 뭐예요? 살리는 일이잖아요. 살리는 일. 누군가를 살리는 일.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것도 살림살이에요. 학교를 살리는 일이에요. 제가 강의하는 것도 저는 살림살이라고 해요. 누군가 사람들을 살려가는 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우리는 살림살이라는 걸 하고 있는 거거든요. 즐거움이에요, 그게. 그래서 저는 이게 행복인 줄 알았어요. 가지고 있을 때의 짜릿함과 그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해서 뭔가를 즐길 때 행복감, 이게 행복의 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영어 단어를 찾아봤거든요. H와 A와 P. 영어 단어를 제가 영어 사전에 찾아봤어요. have은 행복이 아니더라고요. have은 행복이 아니고 행운이더라고요. 이 have이 영어 사전에 찾아보면 행운이에요. 가지고 있을 때 짜릿함, 뭔가 즐기고 있을 때의 즐거움, 행복이 맞는 것 같은데 그건 행운이래요. 가지고 있으니까 벌어진 거예요. 없어지면 어떻게 되죠? 그 일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가지고 있지 않고 그 일이 없어져 버리면 우리는 행복이 없어지는 거니까 이거는 행복이 아니라 행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우리는 행운을 찾아다닐 때가 많죠. 우리 그 얘기 알죠? 네잎클로바 얘기. 네잎클로바의 꽃말이 행운인데 그 행운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세잎클로바를 짓밟는다. 그 세잎클로바가 뭐라고 그랬죠? 행복이래잖아요. 우리 늘 알려진 얘기. 행운이라는 네잎클로바를 찾기 위해서 그 주변에 널려있는 행복을 짓밟고 있는 우리의 삶을 이야기해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는 어쩌면 정말로 행운을 위해서 행복을 짓밟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계속 찾아봤어요. 이거는 행복이 아니야. 끝까지 행복이 아니야. 그럼 행복은 뭘까? 보니까 꼬리가 달려있어요. 피가요. 피가 뭘까요? 피. 이거예요. 여기에 전 정답이 있다고 봤어요. 피는 뭐냐면 첫 번째 피는 프레젠트. 그러니까 현재 나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현재 나. 현재 우리 아이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행복해지게 만들려면 우리 아이가 갖고 있는 현재의 장점을 인정해 주라는 거죠. 인정. 가지고 있는 거 말고요, 이거는. 가지고 있는 거 다 버려도. 내가 하는 일 다 버려도 그 안에 남아있을 그것. 그건 본질이에요. 가치예요. 아이의 가치와 본질을 인정해주는 프레젠트를 찾아내야 된다. 그 프레젠트를 찾아서 어디로 가야 된다? purpose, 목표로 가야 된다. 현재 상태를 제대로 찾아서 목표를 갖게 해야 되는데 우린 보통 목표를 먼저 찾아주고 아이를 가게 만드니까 못 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현재 상태를 제대로 찾아서 그 현재 상태의 가치가 실현될. 그래서 저는 요즘에 키워드를 성공해서 행복으로 옮겨왔는데 앞으로 몇 년 후에는 가치로 갈 거라고 생각해요. 가치를 실현시키는 것이 행복이고 그랬을 때 성공하는 거다. 분명히 이슈 단어가 가치로 갈 거예요. 가치. 성공해서 행복해서 가치. 우리 아이의 가치가 바로 프레젠트예요. 그거를 실현시키는 게 퍼포먼스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상태를 먼저 찾아서 현재 상태에서 어디로 가야 된다? 퍼포먼스, 목표로 가도록 만들어주는 게 행복의 시작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원하는 걸 먼저 만들어 놓고 그쪽으로 가도록 몰아붙이니까 아이가 불행해지는 거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현재 상태를 생각하지 않고 원하는 것, 이웃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아 저게 좋아 보이고 이 사람 보니까 저게 좋아 보이고 이 사람 보니까 저게 좋아 보여서 그것들을 얻고자 나를 벌려놓으니까 내가 불행해지는 거죠. 중요한 건 현재 상태를 먼저 찾는 거예요. 이게 제 아들입니다.
제 아들에 대한 제 고해성사 같은 거예요. 이제 22살 먹은 우리 아들은 동국대학교 연영권을 다닙니다. 저를 닮지 않아서 키가 182cm니까 괜찮아요. 제 동생이 여기 있다고 했죠? 제 형제들은 다 조그맣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이 낳은 아이들은 다 큽니다. 길쭉길쭉해요. 그 공원비 선생 아들도 183이 넘어가죠. 우리 아들 둘이 있는데 다 182예요. 괜찮죠?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우리가. 그런데요, 이 아들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우리 아들은 3살 때 제가 밖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오면 불이 꺼져 있어요. 제가 불을 켜려고 딱 하면 아빠 잠깐만 3살짜리가 그래서 기다려줍니다. 좀 이따가 불 켜도 돼요? 그래서 불을 켜면 애가 안 보여요. 소파 뒤에서 애가 인형 2개를 때리는 거예요. 뾰로롱. 그리고 지가 조금 아까 봤던 만화 영화 30분짜리를 그대로 재현하는 거예요. 노래하고 춤추고 내 명령을 받아라! 그래서 나와서 나중에 신나니까 지가 몸 밖으로 나와서 막 나오고 놀고 그럼 제가 꼭 안아주면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이고 우리 아들 연기자 되겠다. 연기자 되겠어. 이게 그만 제 발표를 치고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근데 얘가 크면 클수록 수학을 못하는데 얼마나 못하겠어. 2 더하기 3이 6이래요. 아무리 가르쳐주고 2 더하기 3은 5야. 그리고 그 다음날도 2 더하기 3이 6이래요. 고집도 있어요. 그런 걸 저는 공부를 못하는 놈, 머리가 나쁜 놈, 그래가면서 계속 의심을 했어요. 누군가를. 계속. 내 머리는 분명히 아닌 것 같은데. 얘가. 그러면서 제가 화가 나기 시작했는데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수학을 가르치다 너무 열이 뻗쳐서 몽둥이를 들어서 우리 아들을 때려줬는데 그 때릴 때 몽둥이가 부러질 정도로 때렸어요. 우리 아들은 오줌을 쭉 쌌어요. 그날부터 우리 아들이 저한테 6년 동안 네라는 말 외에는 한 적이 없어요. 공부해라. 그러면 네 그리고 안 해요. 이거 해라. 그럼 네 그리고 안 해요. 너 꿈이 있는 거냐? 네 그리고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제 잘못을 모르고 우리 아이한테 계속 얘기했어요. 너 공부 좀 해. 그리고 수학 문제 풀고 있으면 가서 쳐다보고 있었어요. 야, 인마 수학 그런 거 이제 또 잔소리가 또 나오고 열받고 그럼 우리 애는 야단만 맞아도 오줌을 쭉 싸고. 이렇게 하는 얘기인데요. 학교 가서 시험지만 받으면요. 수학 시험지만 받으면 백지 상태가 돼요. 아빠 얼굴이 떠올랐어. 그걸 몰랐어요. 내가 잘못한 거를.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 때가 된 거예요. 성적이 427등짜리를 맞아왔어요. 427등. 430명 중에. 중학교 2학년이. 수학만 못하는 게 아니라 수학 못하는 게 영어로, 영어 못하는 게 국어로 계속해서 공부는 점점점점 바닥. 그때도 아이는 굉장히 순종적이어서 이거 해라 그러면 네 그리고 안 하는. 근데 우리 아이가 427점짜리 성적을 받아온 그때 중학교 2학년 옆반 담임이 내 제자예요. 내 제자. 가끔 전화돼요. 선생님 아들 생활은 잘해요. 뭐란 얘기예요 지금. 공부 못해 그 얘기잖아요. 어쨌든 제가 속상했을까요? 무지 속상했을까요? 근데 제가 그때 심리학 공부를 했어요. 그때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아들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걸 그때 깨달았어요. 그 427등짜리 성적표를 딱 잡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427등. 하지만 참아야 된다는 걸 알았죠.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때 알려준 사람이 뭐라 그러면 애한테 절대 나쁜 말 하지 말아라. 칭찬만 해줘. 427등짜리 어떻게 칭찬을 해주십시오. 부러로 떨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들 성적이 인생의 다는 아니야. 속에서는 성적이 인생의 다야 인마. 외치면서 다는 아니야. 다음에 잘하면 되지. 속에서 네가 다음에 잘하겠냐? 이 생각으로 얘기를 하니까 아이에게 전달된 건 부드러운 말투였을까요? 속에 있는 분노였을까요? 분노가 전달됩니다. 아이는 알아요. 아버지가 아무리 부드럽게 얘기해도 떨리고 있는 그 미세한 떨림을 들어요. 그래서 아이는 아빠를 계속 무서워하고 두려워. 그러다가 얘가 중3이 됐는데요. 제가 EBS의 똑똑교육 충전소에 초청을 받았어요. 그때 이제 뭐냐면 문제 있는 학생, 공부 안 하는 학생을 데려다가 공부시키는 방법을 알려주는 솔루션 위원으로 제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EBS에. 똑똑교육 충전소라는 건 솔루션 위원. 이걸 제가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아야죠. 근데 했어요. 돈 준다고 했죠. 근데 할 때 저는 그 획기적인 변화를
맡게 돼요. 우리 아들한테. 딱 해놓고 이제 마음의 양심에 분명히 갇히게 되니까 어떻게 할까? 이걸 가지고 우리 아들에게도 기회를 삼아보자라고 해서 어떻게 했냐면 마침 중3짜리 애를 제가 맡게 됐어요. 그래서 중3짜리 애 그 쭉 보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다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요 프로파일을 우리 아들한테 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아들아, 아빠가 이번에 EBS에 나가게 됐잖아. 근데 아이를 상담해야 되는데 또 중3짜리가 걸렸어. 근데 아빠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못 찾겠다. 근데 네가 같은 나이잖아. 어떻게 아빠가 얘기를 시작하면 좋을지 네가 한번 분석해서 아빠한테 알려줘. 그게 제가 몸을 걸었죠. 물론 저는 답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아들한테 먼저 한번 줘왔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하루를 가만히 있더니요. 다음날 아빠, 처음으로 아빠를 지가 먼저 부른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앉았어요. 1시간 20분 동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가. 아빠 그건 말이야.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얘 왜 이렇게 1시간 20분 동안 얘기를 잘했을까요? 지 얘기거든요. 지 얘기. 전 이 얘기 들으면서 얘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다 하는 걸 이해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줬죠. 오케이! 야, 너 대단하다. 어쩜 이게 해결책을 그렇게 잘 찾아냈니? 아빠가 네가 얘기한 그대로 하고 올게. 그리고 그걸 가져가서 방송을 찍었어요. 5시간 동안 찍은 게 30분만 나오지만 어쨌든 제가 찍었어요. 우리 아들 시킨 그대로. 왜? 방법이 맞았으니까. 그대로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가 5시간 만에 엄마랑 왼수가 됐던 애인데요. 엄마 손을 잡고 눈물을 쥐 그러면서 공부해볼게요. 이렇게까지 갔어요. 그리고 그 장면이 TV로 이제 방송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날 이제 어쨌든 방송이 아직 안 돼서 돌아와서 우리 아들한테 이야, 너 진짜 대단하다. 네가 시킨 대로 했는데 애가 엄마하고 같이 눈물도 흘리고 하겠다고 얘기했어. 너 진짜 대단하다. 너 앞으로 상담 같은 거 하면 진짜 잘하겠다. 너 정말 대단해. 라고 칭찬해줬어요. 그 다음 주에 방송이 된 거예요. EBS에서. 우리 아들이 봤을까요? 시청했을까요? 응, 봤죠. 우리 아들이 그걸 본 거예요. 보고 그 안에서 아버지가 지가 시킨 말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얘가 어땠을까요? 이때 아빠를 믿었을까요? 아빠에 대한 신뢰감이 생겨버린 거예요. 저는 운이 좋아서 한 방에 해결한 거죠. 그래놓고 우리 아들한테 야 이거 봐. 네가 시킨 대로 아빠가 해서 됐잖아. 너 정말 대단해. 아빠는 옛날부터 너를 좋아했던 사람이야 사실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혹시 꿈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또 도망갈까봐 꿈이 뭐야라고 안 물어보고요. 그 전에 계속 물어봤어요. 너 꿈이 있는 거냐? 이렇게. 꿈은 있는 거냐? 그랬더니 얘가 네 그리고 없었거든요. 너 혹시 하고 싶은 일 있으면 아빠한테 얘기해. 아빠가 너 다 밀어줄게. 얘가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얘기했을까요? 저한테? 그날 하더라고요. 2분도 안 걸려서 아빠 나 뮤지컬 덜커다. 하고 있어요. 뮤지컬. 생각해보세요. 아이 얼굴이 그렇게 잘생긴 얼굴이 아니에요. 근데 얘가 뮤지컬을 하겠대요. 근데 제가 큰맘 받고 들어주겠다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하실까? 없잖아요. 오케이! 네가 원하면 해줄게. 그런데 말이야 뮤지컬을 하려면 말이지 얘가 이제 고1 때예요. 뮤지컬 하려면 말이야 적어도 그래서 그때 당장 뭐냐면 제가 뮤지컬 하는 데를 데리고 다녔어요. 뮤지컬 무슨 플랜 B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면서 그때 일부러 무대 뒤에 가서 주인공을 만나게 됐어요. 우리 아들. 그랬더니 주인공이 다 동국대학교, 중앙대학교, 한양대학교 다 그래도 뮤지컬에서 성공하려면 이 정도 대학은 나와줘야 되는데 그 정도 대학을 나오려면 적어도 언어 외국어 내신이 2등급에서 4등급 안에 있어야 된다. 그거 한번 할래? 그럼 아빠가 밀어줄게. 고1 때 제가 약속을 했는데요. 얘가 했을까요? 지가 그거 하겠다고 했을 때 제가 이제 기억한 거죠. 어렸을 때 너 노래를 잘했다는 거 얘기해주면서 너 정말 그랬을 것 같아. 하면서 밀어주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애가 공부를 하는데요. 진짜 똑똑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정말 내신을 받아왔는데요. 언어가 2등급. 외국어가 2등급. 그 다음에 특탐을 하나 받아왔는데 그것도 국사를. 제 과목이 국사거든요. 웬만하면 아빠를 좋아하지 않으면 국사 안 할 거예요. 근데 그 어렵다는 국사를 1등급을 받아오고 지가 원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이 되니 그때부터는 열심을 내도록 계속 격려해줬고요. 결국 아이는 2등급에서 3등급 정도 맞았더라고요. 이것만 맞으면 되니까 고2 때부터 제가 열심히 개인 교습까지 시켜가면서 뮤지컬 쪽으로 시켰어요. 노래도 붙여주고 춤도 붙여주고 피부 마사지도 시켜주고 하여튼 돈을 무지무지 쓰기 시작했어요. 1년 동안 열심히 시켰어요. 얘가 정말 밤새워서 하는데요. 웬만한 영화 대본 같은 걸 다 외워요. 얘는. 지가 좋아하는 그
사람이 나온 출연자가 나온 뭐 조승우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 친구 하는 모든 노래며 뭐 대사며 하여튼 그 타짜라고 하는 영화 대사까지 다 외워요. 지가 앉아가지고. 지가 좋아하는 거 하니까요. 되게 열심히 보이는 거예요. 1년 동안 열심히 하더니요. 제법 하나 봐요. 1년 만에 저한테 찾아왔어요. 고2 마치 고3 올라가기 전에 아빠 오 그랬더니 나 뮤지컬이 아닌가 봐. 덜컥. 1년 동안 돈 써놓고 해놨는데 그런데 마음속에서 혹시 다른 거? 그럼 뭐 어차피 내신도 지금 2등급까지 올려놓고 1등급짜리 읽고 하니까 잘만 하면요 좋은 데 갈 수도 있거든요. 그때까지 제 마음 못 버렸으니까 오케이 그럼 뭐 할래? 그랬더니 연극할래? 뮤지컬도 아니고 연극으로 가는 거예요. 연극으로. 연극과 뮤지컬은 사실은 같은 건데요. 얘 입장에서는요 지 얼굴을 딱 본 거예요. 뮤지컬은 키 크고 노래 잘하고 춤 잘 추면 되는 거지만 연기는 모두 받쳐줘야 돼요. 비주얼이 받쳐줘야 돼요. 아직까지 고1 때는 그러니까 지 비주얼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고1을 마치고 나서 연기하겠다고 과감하게 덤벼든 건 뭐에 자신감이 생겼다는 거예요? 지 비주얼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다는 거예요. 오케이! 네가 원하면 한다. 그래가지고 1년 동안 또 학원으로 옮겨서 연기학원으로 옮겨서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래서 1년 만에 고3이 되어서 이제 시험 보고 수시부터 시작해서 쭉 봤죠. 다 떨어진 거예요. 수시가. 20군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500명 모였는데 2명 뽑아요. 7명 뽑는데 3,500명 와요. 거기가 그런 데예요. 그러니까 20군데 다 떨어지면서 저도 실망스러운데 애가 얼마나 실망스러운데 한 번도 못 붙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혹시 다른 길을 찾아도 돼? 그랬더니 우리 아들 재수하겠다고 결정하더라고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오케이, 네가 원하면 해. 재수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시험을 보는데요. 다 떨어져 또 20군데 다 떨어져가지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하나 걸렸는데요. 어디 걸렸냐면 루토대학이라는 데가 걸렸어요. 혹시 루토대학 들어본 적 있으세요? 고3 다니면 저도 잘 못 들어본 대학에 경기도에 있는데 루토대학이라는 곳에 연기과가 있었어요. 거기를 얘가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저는 박수 쳐줬죠. 아들아, 대학이 상관없어. 너는 연기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한 거지 대학을 다니기 위해서 공부한 게 아니니까 열심히 해봐. 열심히 해봐. 그래가지고 열심히 다녔어요. 6개월 동안 학교를 정말 재밌게 다니면서 연기도 하고 뭐 선후배 관계도 갖고 정말 잘 다니더라고요. 근데 6개월 만에 신문에 크게 났어요. 또 학교가. 롯데대학이 신문에 끔찍하게 부실대학. 부실대학이 되면 과 하나를 폐지해야 된대요. 과 하나를. 근데 취업이 제일 안 되는 과가 연기과예요. 연기가 폐지된다고 총장 명의로 공문이 왔어요. 연기가 폐지됩니다. 그래서 연기과에 있는 학생들이 원한다면 영문과나 언어치료학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기회가 온 거죠. 연기과보다 오히려 그쪽에 언어치료학과 앞으로 전망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들한테 야 이런 게 왔어. 근데 우리 아들이 그걸 봤거든요. 아빠 나 한 번 더 해봐도 될까? 이렇게 어려울 텐데요. 무지하게 어렵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20번 떨어져 또 20번 떨어져서 붙은 대학이 문을 닫는데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정말 이거는. 내 부모 마음이 졸이는데 지 마음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거기다 지가 하는 말이 다시 한 번만 해보겠다고 하는데 저는 오케이 네가 원하는 해. 그러더니요 얘가요 학교를 딱 때려치우더라고요. 때려치우고 수시 보겠다고. 학원도 안 간대요. 어떻게 할 건데? 그랬더니 내가 혼자 할 거야. 어떻게 할 건데? 아침 새벽 3시에 일어나더라고요. 새벽 3시에. 그때 일어나가지고요 달리기를 해요. 그러더니 노래를 불러요. 연기 연습 그때 새벽에. 아침 9시에서 10시 사이에 목소리가 딱 최고 컨디션을 만들어 놓더라고요. 왜 그러면? 그랬어요. 2개월 동안 열심히 하더니 가서 원서를 접수하는데 아빠 이번에 난 4군데 만들 거야. 어디? 한양대, 중앙대, 동국대, 단국대. 연기과에서 비포 4군데만 넣겠대. 거기 아니면 나 안 가. 군대 갈 거야. 오케이? 속에서는 야 네가 루토대 다녔다는데 저는 솔직히 다 못 믿었어요. 근데 어쨌든 네가 안 되니까 자신감을 팍팍 넣어줬죠. 그리고 새벽 하더니 가서 원서 접수하고 왔는데요. 전부 4군데 학교마다 9시에서부터 10시 사이에 시험 보도록 만들어 놓고 왔어요. 9시에서 10시 사이에는요. 노래하는 사람들 제일 싫어하는 시간이에요. 목소리가 안 나오는 시간. 근데 제가 2달 동안 뭐 했어요? 3시에 일어나서 9시부터 10시 최고의 컨디션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가 작전이었어요. 보니까. 그리고 그곳에 딱 그 아침에 시험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제가 물어봤죠. 야 경쟁률이 어떻게 돼? 그랬더니 아빠 나 경쟁률 안 봤어. 한 명을 뽑더라도 내가 되면 될 거 아니야. 나 안 봐. 그래서 몇 명이나 뽑니? 그랬더니 아빠 안 봤다니까 그런 거.
그리고 가서 시험을 보고 왔는데 한양대하고 동국대가 된다. 근데 동국대가 한양대보다 좀 위급이라고 해서 동국대를 가기로 결정하고 지금 재밌게 다녀요. 제 아들 자랑입니다. 제 아들 자랑. 근데 제 아들 자랑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말씀드린 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의 무엇을 찾아야 된다 먼저? 현재 상태를 찾아놓으면요. 원하는 거는 지가 알아서 가요. 너무 원하는 거에 포커싱해서 우리가 아이를 키우려고 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기준치를 만들어놓고 우리 아이를 키워내려고 하니까 우리 아이를 지금 어떻게 만들어질지 모르겠는 거예요. 자꾸 바빠지는 거예요. 그냥 원하는 거 말고 우리 아이가 뭘 잘하는지 먼저 찾아서 그거를 발견하게 해주는 것이 교육의 시작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 아들이 20년 후에는 TV에서 나름대로 돈 버는 중견 연기자로 될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저는 계속 그렇게 얘기해요. 아들아, 20년 동안 내가 밥은 먹여줄 거야. 왜요? 그지처럼 사는 건 싫으니까. 성공 못해도 좋으니까 천천히 가라. 천천히. 네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아이들을 키울 땐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현재 상태를 파악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 초등학교에 자녀를 두신 부모님께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목표를 먼저 결정하지 마십시오. 그 아이의 현재 상태를 발견해내면 그 현재 상태를 가지고 아이는 분명히 성장해 나갈 거라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게 더. 그걸 찾아내면 아이는 열정이 생겨요. 패션. 열정이 생겨요. 열정이 생긴 아이는 practice. 행동하게 돼 있어요. 이게 P예요. have로 안 되고 그 다음에 P가 붙어야 되는데 그 P가 뭐냐면 첫 번째가 뭐라고요? present. 현재 상태를 찾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라고요? 그 현재 상태에 의해서 뭘 만들라고요? purpose. 목표를 세우라고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패션이 생겨요. 맨날 우리가 잔소리하는 것 중에 뭐예요? 너는 왜 이렇게 열심을 안 내? 뭐 좀 열심히 의욕적으로 좀 해봐.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현재 상태 제대로 찾고 목표가 정해진 아이들은 냅둬도 패션이 생겨요. 냅둬도 움직여요. 아이들고 실천하라고 얘기할 필요 없어요. 냅둬도 움직여요. 이게 셀프 디렉티드 러닝이에요. 먼저 그 상태를 찾아주는 일에 포커싱 하십시오.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사실은 현재 상태 찾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게. 근데 인내를 갖고 쳐다보셔야 돼요. 관찰하셔야 돼요. 어떤 아이가요? 밖에 나갔다가 벌레를 가지고 들었어요. 엄마! 배추벌레 녹색 꿈틀꿈틀거리는 거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엄마한테. 엄마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한번 반응해보세요. 그렇게 웃으실 거예요? 애가 벌레 가지고 이렇게 웃으실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세요? 벌레 가지고 들었어요. 벌레. 아이고 짱짱! 너 버려! 빨리 안 되잖아. 넌 누구 닮아서 맨날 진짜 아이고 얘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게 보통 반응이에요. 이 반응을 좀 바꿔볼까요? 엄마 배추벌레. 깜짝이야. 놀라는 건 맞아요. 배추벌레니까. 근데 그 뭐야? 이거 엄마 배추벌레. 근데 왜 가지고 왔는데? 엄마한테 찾아갔는데 이 배추벌레가 나비가 된대. 그래서 길을 넣어보려고.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상자각 하나만 주세요. 그 엄마가 상자각을 갖다 줬어요. 아이가 매일 쳐다봐요. 엄마가 이거 같이 쳐다봤어요. 어찌보다 잘았니? 자꾸 똥도 샀어. 근데 얘가 배고플 것 같아. 엄마가 배추를 갖다 줬어요. 배추 이파리 하나를. 갉아먹었어요. 어제보다 많이 갉아먹었네? 더 많이 갉아먹었네? 그래서 엄마가 노트를 줬어요. 야, 이왕이면 네가 가져온 날부터 이 아이가 이 배추벌레가 바뀐 거를 한번 적어봐. 사진 찍어서 붙여봐봐. 얘가 그걸 했어요. 재밌으니까 했어요. 그러더니 애가 물어봐요. 엄마, 얘가 크면 나비가 된다며. 그럼 날개가 달려 날아가겠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지붕을 만들어줘야겠네. 지붕을 만들어줬어요. 집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계속 키웠어요. 드디어 나비가 되는 걸 관찰하게 됐어요. 얘가 쓴 일기가 책으로 나왔을까요? 책으로 출간됐을까요? 나왔어요. 이건 실제 있는 얘기예요. 지금 경기과학영재고등학교 2학년에 김재진이라는 학생이 있는데 그 김재진이라는 학생을 인터넷에 쳐보시면 곤충박사 김재진으로 떠요. 곤충박사 김재진. 얘가 이걸 가지고 책을 냈는데요. 이 책이 8,000권이 풀렸어요. 그 책 가지고 얘가 경기과학으로 들어갑니다. 얘는 평생 넌 뭘 잘하는 아이야? 저는 관찰을 좋아하고 관찰을 잘하는 아이예요가 아예 자기 인식으로 생겨버렸어요. 저는 관찰에 이런 책을 책으로 썼거든요. 보통 우리는 아이가 벌레 가지고 그랬을 때 갖다 버려! 라고 끝내버렸던 그 일을 그 엄마가 그게 뭐니? 어떻게 할 건데? 하고 관찰 노트를 준 것 때문에 이 아이가 바뀌어버려서 자기는 세상에 제일 좋아하는 게 관찰이고 그래서 과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관찰하는 일을 즐겨하고 있고 저 만나서 그 관찰하는 일을 가지고 더 발전시킬 일을 하고 있어요. 아이를 키우는 건 그거예요.
오랜 기다림과 관찰, 내 편견과 내 판단을 가지고 아이를 평가하기 시작하면 아이의 장점 발견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있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다 보면 그 아이에게서 장점이 나온다는 거죠. 그것으로 프레젠트를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 퍼포즈를 정해주는 거죠. 퍼포즈는 내가 안 정해줘도 돼요. 아이의 장점을 찾아주면 아이가 찾아가요. 그때 패션, 열정 나와요. 그때 프랙티스 나오는 거예요. 행동은 그냥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아이들이 행동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행동, 어떤 행동? 스스로 알아서 하는 행동, 스스로 공부하는 행동 했으면 좋겠어요. 행동은 절대 말로 바꿀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행동 바꾸려고 주로 뭘 많이 해요? 말을 많이 해요. 좀 빠릿빠릿하게 움직여봐. 좀 공부 좀 해. 좀 그렇게 하지 마. 말로 주로 모든 행동을 교정하려고 해요. 근데 말로 사람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서도 우리는 말을 해요. 어머니들은 혹시 말하면 바뀌어요? 남편이 된장찌개 맛보고 된장찌개 맛있게 끓여봐 라고 얘기하면 죄송합니다. 제가 된장찌개 정말 맛없게 끓여서 사실 얼마나 불쾌했어요. 다음에는 정말 열심히 맛있는 걸 만들도록 제가 노력해서 기분 안 상하게 해드릴게요. 이런 마음 드세요? 남편은 그런 걸 원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끓여 먹어? 아이도 똑같아요. 엄마가 얘기할 때는 분명히 엄마는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공부 좀 해! 그러면 엄마 죄송합니다. 엄마 마음을 제가 속상하게 해드릴 때문에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엄마 마음을 서운하게 만들어드릴게요. 이렇게 반을 하면 좋겠어요. 근데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엄마가 해봐. 엄마가 해봐. 행동으로는 절대 행동은 말로 바꿀 수 없어요. 행동은 뭐로 바꾸는 거예요? 뭐로? 행동은 뭐로 바꿔요? 뭐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어요? 감정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어요. 감정이 바뀌어요. 아 그거 하고 싶어. 나 그거 할래. 감정이 바뀌도록 만들어줘야 아이가 행동해요. 감정이 바뀌도록. 감정이 바뀌어야 돼요. 감정은 어떻게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감정이 바뀌어요? 그때 가서 얘기해요. 감정을 바꿔야 행동한대. 마 지금도 감정을 바꿔. 너 기쁘다고 얘기해. 아니요. 감정 바꾸는 건 뭐가 바뀌면 바뀌느냐면 자세가 바뀌면 감정이 바뀌어요. 자세가. 뭐가 바뀐다고요? 자세부터 바꾸는 거예요. 자세부터. 어디 가서 제가 강의할 때요. 많은 분들이 처음엔 반응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래요. 제가 강의할 때 특히 선생님들, 여기는 어머니들이니까 굉장히 좋은 거고 지난번하고 달리 이번엔 두 번째 오시기 때문에 반응이 좀 달라졌는데요. 학교 같은 데 선생님한테 강의하면 전부 이래요. 뭐 있을까? 이런 자세를 끝까지 2시간 동안 풀지 않고 계신 분들한테는 제가 어떤 얘기를 해줘도 감동을 줄 수 없어요. 그런데 저 사람이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래 하니까 자세가 앞으로 오기 시작해요. 따라하는 대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이게 그 안에는 쏙쏙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아이도 자세를 바꿔줘야 돼요. 공부 잘하는 아이와 공부 못하는 아이 자세가 있을까요? 있을까요? 있어요. 공부 못하는 아이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딱 자리에 앉았어요. 책을 꺼내요. 똑같아요. 여기까지. 한 장 넘겨요. 2장 넘겨요. 갑자기 표정이 바뀌기 시작해요. 덮어요. 그리고 내려놔요. 그리고 다른 책 뽑아요. 그리고 또 펴요. 또 내려놔요. 또 딴 책 펴요. 책만 바꿔요. 그러다가 엎드려 자요. 왜 그런지 아시죠? 기억이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면 실패했던 기억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거 어려워 나오네. 나 지난번에도 어려워 실패했는데 이게 나오니까 자세가 어떻게 될까요? 움츠려들어요. 그런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어떤지 아세요? 딱 책을 뽑았어요. 어려움이 나왔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과거에 성공했던 기억이 나오거든요. 이거 봐라. 풀어봐요. 안 되면 또 찌고 다시요. 이거 내가 할 수 있는데? 끝까지 붙이는 거죠. 이 자세가요. 달라져요. 성공하는 자세와 실패하는 자세가 있다. 감기 들 것 같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날씨가 춥고 그러면 감기 올지 몰라. 이 사람 감기 와요. 감기 온다니까요. 이 자세가. 전 감기 올 것 같을 때 일부러 이렇게 해요. 자자자. 감기 안 걸릴 것 같아 이렇게 안 하고요. 쌩쌩해. 왜? 감기라는 말도 제가 안 담으려고 해요. 일부러. 쌩쌩해! 이러면 감기가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오기도 해요. 그래도 오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건요. 내 자세를 바꾸지 않으면 절대 감정이 안 바뀌어요. 자세는요. 2가지가 있어요. 예스라는 이 감정을 가지고 보시는 거예요. 예스인데요. 어떤 예스냐면 신체의 자세와 사고의 자세가 있어요. 몸의 자세와 생각의 자세가 있다고 해요. 생각의 자세 뭐예요?
많이 아시잖아요. 물컵 반컵 있는 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반이나 남았네와 반밖에 없네. 생각의 자세예요. 이거 너무 단순한 얘기고 너무 모든 사람이 아는 얘기지만 정말 인생을 바꾸는데 이것만큼 중요한 얘기가 없어요. 아까 가지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가지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와 안 가지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그게 사고의 자세예요. 몸의 자세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몸과 생각이 하나예요. 연결이 돼 있어요. 몸을 움츠러뜨리면요. 생각도 점점 어떻게 돼요? 움츠러뜨려요. 몸을 움직이면요. 생각도 활발해져요. 그래서 몸이 피곤할 때 일부러 어떤 생각하고요? 좋은 생각 많이 하는 거예요. 좋은 생각 많이 하는 거예요. 막 움직여요, 몸을. 그러면 또 생각 우울할수록 막 움직이라고 해요. 왜? 막 움직이다 보면 우울함이 없어지기도 해요.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아이에게 어떤 자세를 취하도록 해줘야 돼요? 잘한다고 하는 자세를 취해줘야 돼요. 언제 잘한다고 할까요? 언제 잘한다는 생각이 들까요? 잘한다는 칭찬을 많이 받았을 때 잘한다는 자세가 나오게 있어요. 못한다는 기억이 많은 아이들은 못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세가 못하는 걸로 가게 돼 있어요. 이게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말? 부모님들의 말을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말이 바뀌면 자세가 바뀌고, 자세가 바뀌면 감정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어야 행동한다. 이때 말이 필요한 거예요. 이때 말은 긍정의 말, 자원을 주는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라고 무조건 칭찬은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칭찬 안 되는 거예요. 아이가 사과를 깎아요. 6살짜리 아이가 사과를 깎았어요. 사과를. 6살짜리가 위험한 칼을 들고 사과를 깎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저 하나 박살을 내놨어요. 아주 뼈만 남긴데 다 이렇게 해놨어요. 자, 이걸 보고 우리는 어떻게 하죠, 보통? 자, 아이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누가 너보고 사과 깎으라 했어? 내려보자고. 위험해! 이렇게 가. 이거 다 못 쓰겠냐? 다 망쳐놨잖아! 그 아이는 사과를 깎아서 엄마 입에, 수고하는 엄마 입에 하나 넣어주고 싶은 마음이었었는데, 엄마가 사과를 못 깎는다고 하지 말라고! 하는 말 때문에 사과를 못 깎는 아이가 된 게 아니라 엄마로부터 거부당한 아이가 된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 주실까요? 있는 그대로 얘기해 줘야 돼요. 과장도 하지 말고. 뭐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칼은 위험한 거야. 다칠 수도 있어. 조심해서 해야 돼. 근데 사과를 아작을 내놨어요. 아주 그냥 껍질 만든 게 아니고, 아니, 뼈다귀 만든 게 아니고 다 박살 내놨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야, 껍질을 하나도 없이 해놨네? 어휴, 껍질 하나도 없는 거 맞잖아요. 근데 다음에는 이렇게 하면 먹을 게 없으니까 좀 더 얇게 벗겨야 돼 라고 얘기를 해서 자꾸 하도록 해줘야 돼요. 자꾸 껍질은 하나도 없이 하는 맞아요. 그래서 껍질 없이 하는 건 잘한 거예요. 그런데 속살이 없으니까 이거를 좀 더 얇게 깎아야 돼. 그까지만 가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칭찬해도 이렇게 칭찬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직 아작을 내놨어요, 사과를. 근데 이요, 이 껍질 하나도 없이 잘해놨니? 너 서울대 가겠다. 이런 분들 계세요. 있어요, 정말로. 애가 뭐 좀만 잘하면 서울대래요. 이거 거짓말인가 이렇게 알아요. 사과 잘 깎아서 서울대 가는 일은 없으니까요. 근데 우리는 받아쓰기만 잘해도 서울대 갈 것 같고, 뭐 쪽지 시험만 잘 봐도 서울대 갈 것 같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애한테 부풀어주고 뭐 큰 마음 씹어주면 이게 칭찬인 것 같은데 그건 절대 칭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있는 대로 칭찬해 주는데 결과가 아니라 뭘? 과정. 네가 엄마를 주려고 그렇게 사과를 깎거나 이렇게 했구나. 결과는 껍질을 깨끗하게 싹 벗겨놨네. 근데 먹을 게 없어. 다음번에는 먹을 거 아니면 살살 얇게 해놔야 돼. 있는 그대로만 칭찬해 주는 것이 정말 좋은 칭찬이에요. 정말 좋은 칭찬. 그런데 과장된 칭찬은 절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원을 주는 말로는요. 그 아이가 행동했던 것을 그대로 들어서 과정을 칭찬해주는 일로 자원을 줘야 돼요. 그 말이에요. 그 말이 바뀌면 뭐가 바뀐다고요? 자세가 바뀌는 거예요. 시간이 걸릴까요? 많이 걸릴까요? 많이 걸려요. 그래서 참으셔야 돼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참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분명히 효과가 있어요. 우리의 말을 바꾸기 위한 노력. 근데 우리의 말을 바꾸려면 뭘 만들어야 된다고요? 우리의 꿈이 없으면 많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 교육은요, 부모의 꿈과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인 거예요. 부모님들도 꿈을 가지셔야만 아이를 바꿀 수 있어요. 자, 따라해 보실래요? 부모가 꿈을 가지면 아이의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자세가 바뀌고, 자세가 바뀌면 감정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어야
행동한다. 여기까지 가야 교육이에요. 이게 셀프 디렉티드 러닝이고 이게 창의력 교육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 어머님들 앞에 가서 그냥 뻥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어떤 학회 같은 데 가서 다 이 얘기해줘요. 근원적으로 가르치는 부모들의 셀프 리더십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 창의성이 커질 수 없다. 제가 두바이까지 가서 영재학회에서 발표하고 온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부모들이 먼저 꿈을 가지고 인생을 설계해서 바꾸지 않으면 아이의 창의성이 생길 수 없다. 이건 결론입니다. 행복은 실천하는 꿈이에요. 결국 우리는 공부를 잘해서 공부하다 아이가 평생 동안 공부만 하다 죽는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서울대 들어가서 서울대 다니다 죽어버리는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는 건 그 성공 위에 행복하길 바라는 거라니까 지금 결국 우리는 행복한 것들을 심어줘야 돼요. 잠깐 보실래요? 참으로 기분 좋은 말. 어머니, 괜찮으십니까? 혹시 이리 마셔보신 것도 처음이시죠? 그래, 처음이다. 그러고 보니 널 보면서 처음인 것들이 막 생깁니다. 그래도 좋으셨다니 참 다행입니다. 카탈바리로 노르신 분께서 불편하실까봐 걱정입니다. 아니다. 그런 이 덕에 내가 꿈을 이루게 되었다. 꿈이요? 그래. 평범한 저자의 사내들처럼 이렇게 하루를 보내는 게 내 꿈이었거든. 너는 어떠냐? 너도 나처럼 이런 꿈이 있지 않냐? 예? 내가 아니면 해보고 싶은 것들이 있는 것처럼 너도 네가 아니라면 해보고 싶은 게 있을 것이 아니냐. 저희 같은 선비에게 그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설령 있다 해도 당치도 않을 뿐이고요. 당치도 않은 꿈. 그렇다면 혹 천비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살아보는 건 아니냐? 예? 내가 본 너는 참으로 영리하고 재주가 많은 아이야. 그러니 어떠니? 네 마음속에 여빈이 네 처지가 억울하고 한스러울 수도 있게 하는 말이야. 아니라고 하면 거짓이겠지요. 천비가 아니었다면, 계집이 아니라 사내였다면, 그런 생각을 왜 한 번도 안 해봤겠습니까? 하지만 억울하고 한스러워한다고 단락의 천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다음 생애에 저도 천비가 아니라 뭔가 다른 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그런 꿈은 꿉니다. 그게 꼭 다음 생이 아닐 수도 있다. 예? 내가 오늘 밤 너로 인해서 욕망을 입었듯이 너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까 말이야. 그게 꼭 다음 생이 아닐 수도 있다. 그게 꼭 다음 생이 아닐 수도 있다. 꿈은 현재 상태를 벗어나서 꿔야 되는 꿈이에요. 꿈을 찾기 시작할 때는 현재 상태가 중요하지만 꿈을 가질 때는 현재 상태를 벗어나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은 내 꿈이 있었는데 현실 때문에 접어든 것들이 많아요. 어떠세요? 여기 뭐라고 지시냐면 내가 만일 천비가 아니라면, 내가 만일 계집이 아니라면 이루고 싶은 꿈이 없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한번 제가 그 질문을 어머니께 드릴 거예요. 혹시 지금 남편과 일찍 만나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아이가 먼저 생기지 않았더라면, 지금 나의 경제적 상태가 아니었다면, 내 부모가 좀 더 나은 형편이었다면 이루고 싶었던 그 꿈이 있으세요? 있으세요? 있으실걸요? 지금은 버려두고 잊어버리기까지 했던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쭉 다니면서 가졌던 꿈이 있으세요? 있으세요? 그거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 나이 먹을 때까지 달려오다 보니까 생활에 지쳐서 그런 꿈은 깨나 죽어내. 하고 버렸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마음속에 그 꿈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있는데 나는 내 형편 때문에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음 생에는 내가 절대 이렇게 살지 말아야 돼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한유주가 그랬잖아요. 다음 생이라면 아니요. 근데 그게 꼭 다음 생이 아닐 수도 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100살까지 사실 거라고. 다음 생이 있잖아요. 여기. 저는 다음 생이 있어요. 62세 퇴직하고 나면 나머지 40년 이상 살 것 같은 그 세상 속에서 두 번째 삶을 준비하고 있어요.
세컨 캐리어라고 해요. 이 세컨 캐리어를 준비하는 저는 꿈이 필요했고 그 꿈을 가졌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매일 하루에 2시간씩은 그 꿈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꿈이라는 걸 알기 시작했고 아이들이 꿈을 따라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저희 집 아이들은 되게 활발해요. 공부 못해도 자기가 되게 잘 될 것 같이 자기가 뭘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은 애들이에요.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현재 상태를 찾고 그 일을 위해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모의 역할인데 그 부모 역할을 어떤 거로 하실 겁니까? 꿈을 가지십시오라는 얘기를 저는 해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들이 먼저 꿈을 갖고 부모님의 꿈을 향해 달려나가면 내 생에 내 두 번째 삶에 내 꿈을 이룰 거라고 믿으면 절대 아이에게 잔소리 안 해도 돼요. 엄마처럼 살아! 아빠처럼 살아! 이렇게 가면 너도 성공할 수 있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일단 아이들의 미래를 염려하고 고통을 집어넣지 마시고 부모님들의 꿈을 설정하시고 부모님의 꿈을 향해 나가다 보면 아이는 따라오게 돼 있다고요. 왜? 부모는 아이의 거울입니다. 분위기가 꼭 교회같이 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교회와 관계없이 이 세상 사람들은 가치를 찾고 가치를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고 그게 행복한 거예요. 제가 해피 가지고 말씀드렸잖아요. 해피는 가졌을 때 짜릿함 해피라고 했어요. 이거 필요해요. 그거 없이는 안 돼요. 짜릿함, 스킨십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것만 추구하면 안 돼요. 왜요? 그거는 강도가 점점 세져야 돼요. 짜릿함은 계속 100만 원 생겼는데 오늘도 100만 원, 내일 100만 원, 모레도 100만 원이면 나중에 짜증나는 거예요.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짜릿함만 추구하면 사람은 황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짜릿한 해부를 가지고 두 번째 뭐 해야 돼요? 즐겨야 돼요. 자기 일을 해야 돼요. 뭔가 열심히 부단히 움직여서 즐거움을 누려야 행복이에요. 근데 그것만으로 행복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도 실체가 없어져 버리고 나면 행복해질 조건이 없어지는 거니까 불행해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복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현재의 나를 제대로 찾는 거예요. 상황 때문에 잊어버렸던 나. 근데 버려둘 수 없이 정말 그거 되고 싶었던 나. 그걸 찾아서 다시 한번 꿈 설정을 해보시는 거죠. 부모님들이 다시. 아이들에게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해서 꿈을 갖기 시작하는데 그 꿈을 가질 때는 현재 상태를 거부하셔야 돼요. 현재 나의 상태 다 거부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지금 가정을 뛰쳐나가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이런 얘기를 직장에서 하면 처음에 위험하다고 얘기를 해요. 왜? 사람들이 다 자기 현재를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직장을 퇴직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있는 거 그대로 하세요. 하시는데 뭐냐면 10년 후를 기약하세요. 10년 후. 꼭 1년, 2년 후에 뭔가 이뤄내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10년 후를 논다면 지난번에 제가 천재의 조건 말씀드렸었죠. 천재가 뭐가 천재라고 그랬어요. 어떤 한 가지 일을 몇 년 동안 10년 동안 하루에 2-3시간씩 한 사람이 다 천재가 돼 있을 때요. 어떤 한 가지 일을 10년 동안 하루에 2-3시간씩 몰입하려면 어떤 일을 선택하면 돼요?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좋아하는 일. 그거 선택해서 10년 동안 하루에 2시간씩은 계속 하시라는 거죠. 어머니들도 만드셔야 돼요. 나의 하루 24시간 속에 나만을 위한, 나의 10년을 위한 2시간. 언제요? 저는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 그 시간은 누구도 나를 방해 못해요. 그 시간에. 그렇게 지금 6년을 달려왔어요. 어머니들께서 그 시간을 써서 하루에 1시간이라도 2시간이라도 나만을 위해서 내가 정말 과거에 버렸던 그 일, 어떤 거예요? 연극하시고 싶은 분도 계셨을 거예요. 노래하고 싶은 분, 그림 그리고 싶으셨던 분, 만들기 하고 싶으셨던 분들, 가르치는 일을 하고 싶었던 분들. 그런데 그걸 못하고 접어두는데 평생 그게 소원이 돼서 우리 아들이 그걸, 우리 자식이 그걸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 감정을 이제는 거두어서 다 얘기해요. 내가 그 일을 하고 싶어. 내가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하는 방법이 뭐예요? 지금 발견한 다음에 10년 동안 하루에 1시간이나 2시간 동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그럼 10년 후에는 누가 방해할 수도 없이 내가 그 모습이 돼 있을 거예요. 제가 그랬으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6년 전에 입에서 나오면 3가지 불만. 뭐요? 월급이 너무 작아. 일이 너무 많아. 애들만 없으면 성장할 만해. 이 3가지 불만을 했던 제가 그 실천을 6년 동안 해온 지금 월급 상관없이 돈 벌어요. 돈 많이 벌어요, 저. 애들이 저를 괴롭히냐고요? 애들이 저를 너무 좋아해서 학교 먹으면 신나요.
일이 많냐고요? 일 자체가 무지하게 많아요. 근데 그 일이 즐거워요. 즐거워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아이들이 보면 어떨까요, 아이들이? 아이들이 어떨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은요, 꿈이라는 걸 알아요. 자기가 뭘 해야 될지 알아요. 가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아빠한테 가서 툭 치면서, 아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 상담해. 아빠를 믿고. 그러니까 제가 우리 아들을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아이와 계속 고민을 해요. 네가 장점이 뭔지 찾아보자. 계속. 세상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 짐 캐리라는 사람인데요. 영화 배우예요. 캐나다 출신인데요. 미국 가서 헐리우드에 영화 배우 된 사람이에요. 미국 가서 나 영화 찍고 싶어요. 영화 배우 되겠어요. 갔는데요. 3년 동안 아무도 영화를 안 찍어줬어요. 3년 동안 영화 배우를 못했으니까 뭐가 됐을까요? 거지가 됐죠. 거지가 된 짐 캐리가 어느 날 언덕에 올라와 수표를 적었어요. 1995년까지 짐 캐리에게 $10,000, 지금 우리나라 110억입니다. $10,000를 영화 출연료로 헐리우드 영화사에서 짐 캐리 준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썼어요. 1995년까지 짐 캐리에게 헐리우드 영화사에서 영화 출연료로 $10,000를 준다. 써놓고 가짜 수표를 품에 안고 영화사를 찾아갔어요. 전영화에 출연시켜 주십시오. 거절받으면 이걸 또 읽었어요. 나 될 거야. 또 가서 거절받으면 또 읽었어요. 나 될 거야. 또 거절받으면 또 읽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영화를 찍었잖아요. 뭐죠? 마스크. 그 마스크란 영화로 $860만 영화 출연료를 받았대요. 그런데 그 뒤로 영화 광고가 더 들어가지고 $1,000만 넘는 수익을 실제로 올렸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꾼 꿈을 어디에 써놓는 거죠. 이 사람이요, 마틴 루터킹과 오바마예요. 이 사람을 몰라요. 일찍 죽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의 꿈이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죽었는데 이 사람의 꿈이 이루어졌다고요. 이 마틴 루터킹 목사가 연설을 했잖아요. I have a dream. 그죠? I have a dream 언제 한 거예요? 1963년 8월 28일이에요. 1963년 8월 28일 날 I have a dream이라는 연설문을 이렇게 발표했다고요. 100년 전! 그러니까 1863년 8월 28일 미국 노예 해방 문서에 사인을 했다. 그 이후로 미국 땅에서 흑인과 백인의 차별이 없어지는 문서에 사인을 했다. 그런데 100년이란 지금도 미국의 백인들의 화려한 자본주의 불빛 밑에 흑인들은 찌그러진 채 그들의 삶을 영위하고 있다. 나는 미국에서 흑인과 백인이 동등해져야 된다는 이 꿈을 벌 수가 없다. 조지아의 언덕 위에 흑인 아이들과 백인 아이들이 함께 뛰어노는 단순한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옛날 흑인 노예의 자녀들과 백인 주인의 아들들이 같은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 단순한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집에서 키우는 새까만 4명의 아이들이 더 이상 그들의 피부 색깔에 차별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능력에 의해서 인정받게 되는 것까지 난 이 꿈을 버릴 수 없다. 아이에브 드림을 외쳤고 그 아이에브 드림은 수많은 흑인들에 의해서 내용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채 아이에브 드림 45년 만인 2008년 8월 18일 오바마가 민주당 대선 후보 수락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11월 2일 대통령의 첫 번째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 당선 연설문에서 I have a dream이 나의 꿈을 키웠다고 얘기했습니다. 누군가에서 강력하게 키워진 꿈은 누군가에 의해서라도 이루어집니다. 어머니들이 강력하게 꿈을 꾸셔야 아이들이 그 꿈이 이루어져요.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그런 사람. 누구죠? 누구예요? 이 사람. 있잖아요. 영어로 얘기해보면, 다 영어로 얘기했어요. 이 사람 영어로 얘기해보면, 김쿠? 김나인. 김나인에게도 꿈이 있었어요. 뭐요? 나의 소원은 대한민국 완전한 자주독립이에요. 지금 독립했잖아요. 누군가에서 강력한 꿈이 꾸어야 되는데 그 꿈을 저는 자녀교육을 위해서 누구의 꿈? 엄마의 꿈이 필요해요. 그것이 아이를 창의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아이들의 셀프 디렉티드 러닝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것이 아이들의 자기 주도학습 능력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려면 먼저 사명설문 같은 거 만들 수도 있고요. 꿈노트 만들 수도 있고요. 상상도를 그리는 거, 뭐 자서전 만드는 거, 뭐 보물지도 만드는 거, 인생 로드맵 그리는 거 다 있는데요. 아이들하고 할 때는 인생 로드맵 같은 거 많이 그래요. 저는 근데 부모님들께는 사명선언문 하나 보내주고 싶어요. 사명선언문은요. 제 얘기를 또 응원하기 위해서 한효주가 이렇게 그리하셔야 합니다. 하셔야 된다고. 자, 한번 상상해 보시고 오늘 집에 가시거든요. 제가 활동지는 드렸는데 집에 가시면서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정말 과거에 뭘 잘했었지?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칭찬받았던 순간들이 떠오르실 거예요. 지금은 다 까먹어버렸지만 기억 속에 그 좋았던 장면을 떠올리세요. 자꾸.
떠올리세요. 내가 뭘 잘했었지? 뭘 잘했었지? 어떤 칭찬받았었지? 어떤 칭찬받을 때 난 좋았지? 자꾸 떠오르는 장면을 써보세요. 써보다 보면 공통점이 나온다니까요, 정말로. 내가 뭘 잘하는지가 나와요. 안 해보셔서 그래요. 근데 이 작업이 쉽지 않아요. 혼자 앉아서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과거 수십 년을 돌아보는 거예요. 저는 이 작업을 했어요. 47살 때 했어요, 이 작업. 1년 걸렸어요. 근데 찾아내니까 너무 좋았어요, 너무. 찾아냈는데 저는 뭘 찾아냈어요? 사명을 찾았는데 이런 걸 찾았어요. 이 찾을 때 사명은 맡겨진 일인데 관심 대상을 먼저 찾아야 돼요. 나는 어디에 관심이 많을까 보니까 사람에 관심이 많고요, 저는. 그 다음에 잘할 수 있는 일 보니까 쭉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있어요. 운동하는 거, 집에 하는 거, 정리하는 거, 쓰기, 노래, 말춤, 만들기 뭐 이런 건데 제가 제일 잘하는 건 말하기. 그래서 사명선언을 아주 간단하게 썼어요. 복잡하게 처음에는 막 A4지 2장으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2장 만들기가 외워지질 않더라고요. 외울 수 있도록 짧게. 그래서 나 공립대의 사명은 관심대상. 나는 사람이 관심이에요. 제가 만난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냐면 행복해지면 좋겠어요. 저는 인생 살아가는 가장 큰 이슈가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어머니들은 뭐로 생각하실래요? 자녀들의 성공? 괜찮아요. 가족의 행복? 괜찮아요. 뭐든지 좋아요. 어머니들 아니면 나의 성공? 쓰셔도 돼요. 관심 대상을 먼저 쓰세요. 그 다음에 그 관심 대상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지 쓰세요. 그 다음 내가 제일 잘하는 것들을 한번 써보세요. 나는 배려하고 이야기하고 글 쓰는 것이다. 내가 제일 못하는 게 배려였어요. 내가 제일 못하는 게 저만 잘난 줄 알았어요. 항상. 그런데 배려를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배려를 썼어요. 맨 앞에. 그 다음에 제일 잘하는 게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 이야기하는 거. 그 다음에 글 쓰는 걸 좀 잘해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거 없이 그냥 이것만 엮었어요. 나는 내 관심 대상,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 그들의 핵심같이 행복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배려해야 되겠고 이야기해야겠고 글을 써야겠다. 그래서 배려하고 이야기하고 글을 쓰자. 배려하고 이야기하고 글, 배, 이, 글. 저는 베이글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베이글이. 그렇게 생겼죠? 통통한 거. 맛깔나게 생겼죠. 그죠? 이거를 1년 동안 외웠더니 이게 목표가 떨어진 거예요. 이건 목표가 아니에요. 이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실 수 있어요. 나는 누구의 과학에, 음악에, 뭐를 위해서, 뭔가 어머니들의 관심 대상에 무엇을 위해서 내가 제일 잘하는 거, 난 정리하는 걸 잘해. 근데 이런 거 쓰시면 안 돼요. 노력하고 이런 거 쓰시면 안 돼요. 노력은 행동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건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 뭐 열심을 다하고 그런 거 아니고요. 아주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흙 뿌리기, 뭐 가위 오리기, 뭐 만들기, 뭐 붙이기, 뭐 아니면 말 만들기, 뭐 들어주기, 웃어주기, 뭐 박수 쳐주기, 뭐 이게 내 몸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행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제일 잘하는 거, 잘한다고 칭찬받았던 거, 그걸 여기서 쓰시면 돼요. 한 2-3가지만. 그래서 이걸 외웠더니요. 제가 이 안에서 할 일이 보인 거예요. 50이 되기 전, 48살 때 정해놓고 50이 되기 전 TV에 나간다. 50이 되기 전 학교가 아닌 다른 곳에 강의하러 다닌다. 50이 되기 전 글을 책으로 낸다. 50이 되기 전 1억 이상 번다. 이걸 써놓은 거예요, 제가. 50. 그래서 한 2-3년 달렸더니 진짜 50이 됐을 때 이게 다 이루어졌었어요. 지금 제 나이가 53살이에요. 그런데 저는 앞으로 한 4년 후 또 뭐가 될까? 꿈을 꿀까요? 꾸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매일 1시간, 2시간씩은 뭔가에 투자하고 있어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제일 잘하는 글 쓰는 거, 말하는 거. 이게 제 카페나 이런 데 보면 제가 글을 계속해서 올려요. 어떤 사람들은 그거 책으로 내자고 그러는데 너무 세상에 책이 많아서 아직은 제가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결국 내 모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머니도 어떠세요? 한번 만들어 보시고 싶지 않으세요? 오늘 만들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 명함 드릴 거예요. 제 명함 뒤에는 좀 이따 보여드리면 명함 뒤에는 이제 사명선언문을 적을 수 있는 칸이 있어요. 명함 앞에는 제 사명선언문이 적혀 있고 명함 뒤에는 제 어머니들의 사명선언문을 적을 수 있는 칸이 있어요. 혹시 정말 원하신다면 적으셔서 제 카페에 올리셔서 상담하시면 제가 어머니들 꿈 만드는 데 도움을 드릴 거예요. 저는 아이들을 바꾸는 것보다 먼저 부모들이 바뀌는 것, 선생님이 바뀌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한테 바꿔보는 연습 많이 했어요. 아이들을 바꾸는 일을 많이 했어요. 꿈 만들기도 하고 애들 공부하겠다 의욕도 불려주고 했는데 집에 가면 다 없어져요. 너 더 이상 배웠다는 놈이 그래? 이 한마디 애들은 안 배웠으면 됐지 뭐 버려버린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게 부모님들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학부모 교육을 많이 하려고 해요. 그래서 내년부터 제 실천사항이 뭐냐면요. 2013년도 1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은 부모 교육을 누구든지 신청하면 공짜로 한다. 공짜로 한다.
어느 학교든 교회든 어디서 나를 부르면 부모 교육이 필요하다는 곳에 한 달에 한 번은 무료로 간다. 그게 정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뭐 여기 학교가 아니라 학교는 이미 들으셨으니까 말고 딴 곳에 이런 강의를 듣게 했으면 좋겠다 싶으면 무료 강의 신청하시면 물론 선착순입니다. 12번밖에 없어요. 한 달에 한 번이니까. 그래서 신청하시면 해드릴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사명선언문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인생에서 정말 변화되는 재미를 한번 느껴보십시오. 자, 일단 부모님들의 역할 마지막으로 얘기 드릴게요. 학교에 오시거든요. 역할이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게 잘 안 보이는데요. 이게 학교예요, 학교. 학교에 대한 관심도, 이건 아이예요. 아이에 대한 관심도. 학교에 대한 관심도와 아이에 대한 관심도가 모두 적은 분이 계세요. 이분은 방해자예요. 학교에 대해서 관심 없고 애한테도 관심 없고 이런 분이 계세요. 물론 여기는 안 계세요, 그런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떤 분이냐면 제가 아침에 아이가 학교 안 왔길래 전화를 해 식으로 어머니 애가 학교 안 왔어요. 그래요? 제가 잠이 들게서 나가면서 있나 찾아볼게요. 애가 어제 들어온 거 못 봤어요? 엄마가 새벽에 들어온 거예요. 있어요. 그런 분이 한두 분이라고요? 많아요. 이런 방해자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분 계세요. 학교에는 굉장히 열심히 돼. 아이에겐 관심 없는 분이 있어요. 학교 일을 열심히 해요, 분명히. 교장 선생님 입장에서 막 얘기하고. 근데 보면 자기 아이는 어떻게 될지 관심이 없어요. 이건 학교를 통해서 자기의 어떤 이름을 날려보고 싶은 분들이죠. 없을 것 같죠? 많아요. 여기는 안 계세요. 그런 분들은 지금 교장 선생님하고 같이 있어요. 여기 안 계세요. 근데 이런 분이 돼야 돼요. 아니, 이런 분이 되면 학교에는 관심이 없으면서 아이에는 관심이 있어요. 이런 분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분. 학교야 어찌 되든 말든 내 아이만 잘 되면 된다는 관심을 가진 분들이 계세요. 이거는 저는 방관자라고 하고요. 아이 중심적 사고방식에서 아이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문적일지 모르지만 결국 아이를 제대로 못 키워내요. 어떤 교재에서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좋다고 얘기해요. 멘토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런 분이 멘토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아이에게만 관심 꽂다 보면 아이가 대부분 엄마를 싫어하게 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공부하라고 하는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거 하라고 하는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해서 뭐 하는 거야? 라고 많이 얘기하면 애는 사랑이 부담스러워서 떠나버립니다. 강조하는 거 별로 좋지 않다는 거죠. 이런 부모님이 되셔야 돼요. 학교에도 적절히 관심 갖고 아이에게도 관심 갖고 그래서 학교와 동반자로서 아이의 문제를 해결하는 소통하는 부모님. 학교 일에 관심 가지세요. 선생님 일에 관심 가지세요. 그 선생님들을 막 비난하라는 얘기 아니라 선생님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면 선생님들이 기분이 좋아질까요? 부지런해질까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그 기분이 좋아지는 건 누구한테 들어갈까요? 아이에게 들어가요. 아이에게 선생님을 격려하세요. 그러면 아이가 누구를 믿어요? 선생님 믿어요. 그럼 아이하고 선생님 관계가 좋아져요. 이런 걸 만들어야 되는데 집에서는 선생님 비난하고 있고 학교 여기는 안 계셔요. 여기에 그런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 계시면 얘기를 좀 해주세요. 학교에도 관심 가져야 되고요. 아이에게도 관심을 골고루 분산시켜서 이걸 가바너스라고 해요. 가바너스. 독재자가 되는 얘기 아니고 골고루 참여해서 동참하는 부모님. 학교에 관심을 가지시되 이렇게는 말고요. 아이와 함께 성장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부모님이 되시려면 뭘 만들어라? 저는 사명선언문 만들어라는 얘기 드립니다. 꼭 만드세요. 사명선언문. 이게 살림살이 하는 학부모예요. 집에서만 처박혀 있어라 그게 아니고 아이를 살려가는 학부모. 살림살이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뭐 이런 거 다 빼고요. 빼고 이제 마지막 이야기니까요. 이건 아이들하고 제가 프로그램을 소개하려고 했는데 그냥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 뒤는 좀 길게 가 있네요. 이제 벌써 2시간이 흘렀어요. 지금 12시예요. 오늘 드린 말씀 제가 반복할게요. 21세기의 아이들은 뭐가 커야 돼요? 성적이 좋아야 돼요? 창의력이 커야 돼요? 믿으세요? 그거 믿으셔야 돼요. 그렇게 얘기해도 나가서 애한테 사명선언문을 쓰게 해야지. 그러면 주동수 성적이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창의력이 커져야 돼요. 창의력이 크면 성적 안 좋아도 성장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이들의 행복을 주실래요? 스트레스를 주실래요? 행복을 주셔야 돼요. 행복을 주는 방법은 간단해요.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도록 만드시면 돼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을 감사해서 즐기도록 해주면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현재 상태, 얘가 뭘 잘하는지를 찾아서 그거로 목표를 정하게 하시면 돼요. 현재 상태를 찾아서 목표를 정하는 것, 그게 행복 중에 하나인데 그게 뭔지 아세요? 편안함이에요. 편안함은 미래에 그게 꼭 이루어질 걸 믿고 있는 마음. 그것도 행복이에요. 행복은 짜릿함도 있지만 즐거움도 있고 즐거움만 있는 게 아니라 편안함도 행복이에요. 아이에게 편안하게 미래에 그렇게 이루어질 걸 믿으면서 가시면 되는데 그 믿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꿈을 갖는 거예요. 부모님이 꿈을 가지면 뭐가 바뀌니까? 뭐가 바뀌니까? 말이 바뀌어서 뭘 집어넣어 줄 수 있어요? 자원을 주니까 아이의 뭐가 바뀌고? 자세가 바뀌고 자세가 바뀌니까 감정이 바뀌어서 뭐 한다? 행동한다. 그게 셀프 디렉티드 러닝. 그게 창의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하셨던 시간이 행복하셨나요? 네. 근데 여기서만 행복하시면 안 돼요. 집에 가셔서 행복하셔야 돼요. 네. 앞으로 오시면 제가 명함 드릴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번에 강의를 한번 해주셨는데 제가 몇 분께 강의 들으신 학부모님 몇 분께 모니터링을 했어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고 더 연장됐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에 따라서 오늘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다시 한번 강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없었지만 이건 오늘은 이제 그 학부모 교육 만들